왕년에 삼국지, 약간 무협지? 이 학자로서 이렇게 다 열심히 쓰고 있는데 약간 마르게스 쓰는 듯한 느낌. 바람 날리고 딱 덮고 막 청룡 언어를 후들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호방한 기상이 없으면 오랑캐라는 단어를 이렇게 확 쓸 수 없거든요. 김기엽 선생님이 쓰신 오랑캐의 역사. 근데 부제도 재밌어요. 만리장성 밖에서 보는 중국사. 근데 이분 이력이 되게 특이해요. 서울대학교 사학과 동양사 쪽을 전공하셨는데 세상에 석사를 중국 고대 천문학, 그리고 박사는 명나라 때 왔었던 선교사였었던 마테오 리치를 연구하셨고요. 우리 이제 네이버에서 정보 검색할 적에 나오는 한민족 대백과 사전 과학 분야 편집위원 역임하신 엘리트면서 굉장히 좀 창의적이고 아웃사이더적인, 그래서 이분이 여태까지 쓴 책 제목도 되게 재밌는 게 뭐 밖에서 본 한국사,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통념이 아닌 좀 다른 시선으로 뭔가를 바라보는 이런 걸 굉장히 과감하게 시도하시는 그런 노력 속에서 중국사 책인데 오랑캐의 역사라는 아주 역사적인 책을 만들었습니다. 책의 챕터를 보면 얼추 이 책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나가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되게 인상적인 게 중국의 대표적인 황제 국가인 당나라를 동북방 혼합형 오랑캐 시대다. 이 당나라 때는 이 농경세계와 유목세계가 갈등과 상호 의존이 함께 이루어졌었던 독특한 시대였다라는 아주 과감한 해석을 또 펼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중국의 제국의 발전사에 대한 다른 시선을 싹 만들어 가고요. 이분이 굉장히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몽골이에요. 왜냐? 몽골은 세계 제국이었잖아요. 몽골을 통해서 중국 대륙의 문화가 이슬람으로, 이슬람의 문화가 중국으로, 당시 구대륙의 양대 문명권의 어떤 통합까지는 아니지만 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흥미롭게 분석을 하면서 중국사를 놓치진 않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가면 저 살면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바다 오랑캐. 보통 오랑캐는 말 타고 오잖아요. 근데 배 타고 오는 오랑캐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참 보면서 맨 처음에 뭐야? 그러다가 나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 중국에서는 주로 홍이라는 말을 썼었고 일본에서는 남만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홍이 얼굴이 붉은 오랑캐란 뜻이에요. 백인들이니까 좀 불그스름하잖아요, 그죠? 남만은 뭐냐? 남쪽에서 올라온 오랑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오랑캐라는 말이 말로는 낯선데 사실은 그때도 썼던 말을 오늘날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 푸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항해 시대와 일본이 나중에 제국주의 국가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나는 중국사를 중심으로 공부하지만 세계사가 어떤 역동성을 가지면서 중국이 변화 발전해 왔는가를 함께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흥미가 당기죠. 근데 이제 안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분의 독특한 필력과 어떤 좀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이 책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오자서라는 사람 이야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풀어가요. 보통 우리는 춘추전국시대 진시황으로 얘기해가요. 이분은 전국시대 한무제로 가요. 흐름을 맞춰가긴 하지만 맞추는 흐름에서 자기의 성찰을 이렇게 과감하게 넣는 과정들인데, 예를 들어볼게요. 이 오자서가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의 전국시대 때 양쯔강 일대 오나라랑 월나라랑 두 나라가 있었어요. 오자선 초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초나라도 양쯔강 중류에 있었기 때문에 저쪽 황허 쪽에 있는 나라들 입장에선 초나라도 거의 오랑캐였어요. 초나라에서 자기 아버지랑 형이 너무나 비극적으로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초나라를 부셔버리겠어. 방법은 뭐지? 우리보다 더 선진문물인 북방 황허에 있는 국가들은 나를 안 부를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목숨 걸고 찾아간 게 오나라인 거예요. 이 황허에 있는 나라들보다도 훨씬 후진적이고 초나라보다도 후진적이지만 후진적이기 때문에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미 저쪽 황허 북부에선 장자계승 원칙이 확립이 된 상태였었는데 아직까지도 오나라는 장자계승이 아니라 능력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오나라의 왕 합녀가 왕이 되기 전에 사촌동생한테 밀린 거야. 근데 오자서가 결국은 이 사촌동생 묘라는 사람을 죽이면서 합녀를 이제 왕으로 만드는데 큰 공을 세워요. 약간 이 당시에는 암살 같은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내가 권력을 차질 적에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왕이 되겠습니다. 뭐 이러지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장악한다는 문화도 사실 이제 오나라 입장에선 선진 방법인 거죠. 이 선진 기술을 배우고 와서 왕이 딱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좋잖아. 그래서 합녀가 오자서를 굉장히 후원해 주면서 오자서의 도움을 받아서 오나라를 막 키워요. 그래서 결국은 약 20년이 지난 끝에 오나라 군대를 끌고 즉 양쯔강 하류에 있던 오나라가 양쯔강 중류에 있었던 이 춘추전국시대 때 최대 강자 중에 하나인 초나라에 쳐들어가서
초나라 수도를 함락을 시켜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오자서가 이제 지금 초나라를 점령했잖아요.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와 형을 죽였었던 과거 초나라의 평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무덤을 다 부신 다음에 시신을 끄집어내서 채찍을 갖고 와서 막 매질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보면 너무 좀 막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러운데 이게 뭐냐? 이게 전국시대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중국이 초창기 때 상나라, 주나라 같은 좀 느슨한 왕국들이 있다가 춘추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강력한 제국으로 발돋움을 하는 거잖아요. 청동 무기, 막 화폐 발전, 관료제. 그때 그 시대의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오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좋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이행기 과정 속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수마저도 정당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주로 황허 일대에 있는 국가들만이 중국으로 불리다가 이게 확대가 지금 되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로 딱 넘어가게 되는 게 우리는 보통 진시황을 이야기하는데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진시황의 통일이 바로 제국 체제를 세운 것으로 볼 수 없다. 아직 안정이 안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초한지의 배경이 됐잖아요. 유방과 항우가 쟁패를 다툰 다음에 유방이 한 나라를 세웠지만 그래도 이제 나라를 갓세운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제국 체제? 이건 아니다. 확실하게 세우게 된 것은 한나라 7번째 황제인 한무제였다고 보는 거예요. 한무제 때가 되면 북방이 흉노와 싸워서 흉노를 무너뜨리죠. 또 한편에서 뭐죠? 동방으로 와서 중개무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유만조선, 고조선을 무너뜨리면서 동북방의 오랑캐 세력을 평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동방의 오랑캐라 기분 나쁘네. 그리고 남방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도 생존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베트남이잖아요.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때도 보면 완전한 베트남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남월이라고 그래서 그 조타라는 사람이 광둥성 일대에 있었던 정권이 하나 있었어요. 진나라가 망하니까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남월도 정복을 해요. 전국 시대를 통해서 중국이라는 대륙이 나름대로 하나의 덩어리가 된 상태에서 한무제가 거기서 통일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는 중하고 너네 고조선, 남쪽에 남월, 그리고 북쪽에 뭐 흉노, 니네는 오랑캐야 라고 하면서 그걸 다 정보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대1통일 시대, 중화 제국의 시대가 이때 딱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중국 역사의 발전사의 포인트를 다르게 접근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 애초에 중국사 발전사라는 건 이렇게 누가 오랑캐야, 어디까지가 오랑캐야, 이 정체성의 싸움의 연속성이다, 이런 해석을 내리고 있는 거죠. 몽골 하면 뭐가 떠올라요? 징기스칸. 그 다음 유목민족.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네.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골이 어떻게 세계를 점령했는가 하면 그 뛰어난 기마 전술이다. 말 타면서 화살 쏘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저자는 또 다른 곳에 집중을 해요. 기마병이 잘 싸우긴 잘 싸우는데 중앙아시아를 호령하던 페르시아 계열이나 러시아 계열의 공국들, 이런 나라들은 이미 기마병 자체에 익숙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저자가 주목한 부분이 뭐냐면 이 몽골은 또 다른 오랑캐죠. 이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를 정복하면서 이 금나라의 이 투석기 기술, 우리 반지의 장관 때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돌을 확 던져서 이게 성벽을 부시는 기술. 그리고 중국은 성을 만드는 것도 유명하지만 성을 어떻게 공략하냐, 성을 어떻게 방어하냐, 이 공성술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라는 거예요. 금나라와 중국에서 이 공성술과 투척기 같은 기술 같은 것들을 배워와서 이걸 가지고 가서 저쪽 유럽과 중앙아시아 세력들을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여러 단점과 한계가 있지만 결국 이 몽골이라는 세계 제국이라는 것은 이 중국 문명과 이슬람 문명 사이의 어떤 교집합과 같은 역할들을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역사적으로 수행을 했다. 그런 포인트를 두고 본다라면 이해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칭기즈칸의 조직관리라는 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 몽골을 비롯한 여러 유목세기를 어떻게 한나라 통합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었어요. 핵심 칭의대는 한 10,000여 명 두게 되는데 그 칭의대는 대부분 다 이 유목민족 세계에서 상급 지휘관의 자제, 귀족의 자제, 이런 애들로 이렇게 모아놓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땅을 중심으로 지역을 계산하거나 아니면 관료를 파견하거나 과거 시험을 뽑거나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어떤 아주 그 사람을 몇 명 단위로서 전투력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직화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유목세기 아이디어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만으로 다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안 되냐? 그렇게 해서 금나라도 무너뜨리고 중앙아시아도 점령했지만 특히 중국 같은 나라를 어떻게 상대할 거냐는 거예요. 왜냐? 여기는 완전히 농경사회예요. 그리고 사실은 몽골보다도 더 많은 문화가 발전된 사회인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이 사실은 칭기즈칸이나 몽골의 지배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을 때 등장했었던 인물이 누구냐? 그가 바로 야율초제라는 인물이에요. 야율초제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금나라 출신의 관리이고 원래 족속은 여진족 계열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실제로 야율초제가 몽골 황실에 들어가서 그렇게 국가 운영하는 거 아니다. 농민들한테는 조세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세금을 걷는 거고 이 백성을 다스릴 때는 관리를 파견해서 관리해야 되고 이런 아이디어를 다 가르쳐 주면서 유목세계의 조직론과 농경세계의 문명론을 절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적어도 눈앞에서 일어나는 몽골의 침탈 자체를 막았다.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중화 문명의 작동 방식 자체는 야율초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동아시아 농경 체제의 파국을 막았다. 뭐 이런 말은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보다 근현대사 부분의 비중이 높아요. 일본과 중국을 정면 충돌하는 식으로 중국의 근현대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보세요. 일본은 1895년에 중국의 영토였었던 타이완을 뺏어요. 그리고 1910년에 조선을 식민화하면서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 자체를 완전히 부셔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1931년에 만주를 점령하면서 중국의 동북방의 땅을 뺏으면서 거기서 민족 협파, 오족 협파, 일본인과 조선인과 중국인과 몽골인과 여진인들이 함께 어우러져가는 사회를 세워야 된다. 실제로는 일본이 조선과 중국을 침략했었던 역사이긴 한데 적어도 일본이 명분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중화 질서가 중심이 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일본 오랑캐 중심의 어떤 그런 이 국제 질서를 써나가는 과정을 명문화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공교롭게도 중국의 마지막 왕조가 청나라예요. 청나라는 한족이 세운 왕조가 아니라 여진족이 세운 왕조잖아요. 그래서 1911년에 신해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청나라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순원 같은 신해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한족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소수민족들을 무시를 한다라든지 소수민족들을 좀 배척하는 경향이 있었었는데 당시 이펀파였었던 량치차오나 이런 사람들이 순원한테 중국의 역사를 보면 어디까지가 순수한 한족의 역사이냐 이거 구분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중국이라고 불리우는 영토 안에 장족이라든지 아니 회족이라든지 몽골족이라든지 만주족이라든지 되게 다양한 이민족들이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중국이 안 포괄할 거냐? 라고 하면서 중국의 이펀파가 당시 혁명을 성공시켰던 중국의 민족주의 공화파들한테 그걸 엄청 비판을 해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개념이 뭐냐? 오족 공화라고 그래서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소수 민족도 품는다. 라는 어떤 그런 아젠다를 내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저자가 또 하나 희한하게 주목한 게 뭐냐면 1934년에 나중에 실질적인 중국의 현대사의 길을 열게 된 마오쩌둥이 순원의 후계자였던 장제스한테 밀려서 대장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대장정을 했던 그 루트가 중국의 변방, 다 중국의 이민족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들을 거치면서 이 서북방이 이쪽도 중국이구나를 몸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중국은 어떤가? 어떤 중국 내에 존재하는 다양성, 오랑캐를 다 품어가는 다원주의 사회로 기능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한무제처럼 대국 굴기를 하는 나라인가? 이 앞에서 우리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책을 보면서 이런 문제의식, 저런 문제의식, 다양한 문제의식들을 접해볼 수 있고 워낙 이 해박한 저자의 힘에 의해서 세계에서 함께 횡단하면서 보면서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최종적 결론에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는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 그리고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해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 읽어보셔야 돼요. 좋은 책이에요. 나온 지 한 일주일? 인쇄소에서 딱 끝나서 척척척척 탁탁 해서 이렇게 약간 그 새 책 느낌. 되게 아름다운 먼지. 이런 책이 나왔어요. 새로운 책이 나왔어요. 우리 현대사나 신용안에서 다루게 되는 두 번째 책, 유료책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책의 제목은 시민의 한국사. 1권, 2권. 1권은 전근대편, 2권은 근현대편이고요. 사실은 한국 역사학계의 아주 중요한 성과물로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제가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된 또 영광을 누리게 돼서 여러모로 좀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슬쩍 보여드리면 어우 책이 좀 뭔가 이렇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봐도 되나요? 이런 느낌이 솔직히 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역사를 이야기할 적에 너무나 편향되거나 혹은 너무나 극단적인 주장이거나 이런 것을 피해서 건전하고 좀 안전하고 유용한 역사 인식을 가지려면 훌륭한 학자들이 쓴 최신 연구 성과와 학계의 합의가 전제가 된 좋은 통사를 읽어야지만 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재밌는 책도 보고 쉬운 책도 보고 베스트셀러도 보지만 돌다가 통사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지니고 있는 가치는 그런 가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책에서 담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또한 새롭게 통사에 진입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님들도 이제 이 영상을 좀 보고 읽으면 더 흥미롭게 느낄 수 있다. 저는 역사 공부라는 건 언제나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재해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8, 90년대 때 냉전이 붕괴를 했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부상을 했죠. 또 최근에 와선 신냉전이 막 격화가 되고 있고, 즉 최근에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국제관계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려시대 때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고려시대 때가 중국은 송나라 때거든요. 위에 거란이 세운 요나라도 있고 여진이 세운 금나라가 요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의 절반을 점령해버려요. 그러니까 중국 왕조가 양쯔강 이남 지역으로 밀려 내려온 거거든요. 이 다원적 질서 속에서 고려는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역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고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정책을 취했었던 거란과는 세 차례 결국은 전쟁을 벌이면서 생존해야 되는 관계가 있었던 거고, 여진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절반을 점령하는 데 굉장히 호전적이긴 했지만 여진과 또 전쟁을 안 일으키면서 또 생존하게 되고, 이러면서 사실 그 많은 고려사 연구자들이 강조하는 게 고려는 굳이 비교를 한다면 조선에 비해서 굉장히 유두리가 있고 여유롭고 다원적 질서 속에서 특정한 어느 한편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국가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유능함을 발휘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전략적 모호성과 유연한 외교의 달인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 뭐냐? 통사 공부의 재미가 뭐냐면 요것만 쏙 빼서 보면 이걸로 끝나는 건데 다원적 질서가 일원적 질서로 바뀌는 거예요. 즉 거란, 여진, 중국 이게 아니라 몽골, 하나의 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모든 질서 관계가 다 파괴가 되죠. 동북아시아 질서가 다원성에서 일원성으로, 일원성에서 체제 개편으로 가는구나. 그 안에서 고려는 어떻게 적응했고 생존했고 변화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조화시켜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뭘 생각했냐면 이런 얘기가 너무 옛날 얘기인데 저희 때는 교련이라는 수업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교목은 아니었어. 교련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호국사상 이런 걸 배워요. 우리가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가 라고 배우면서 그중에 대표적인 게 몽골과의 항쟁인 거예요. 몽골의 침략 때 보면 사실 최우가 강화도로 도망간 다음에 백성들을 안 지켜주거든요. 지배층은 지금 군대를 끌고 자기들을 살겠다고 강화도로 도망가서 사실은 방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한 건 뭐냐면 몽골군이 치고 내려온 다음에 전략적인 방식 속에서 고려의 지배층을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고려의 일반 민중들이 갖고 있는 그 지역을 막 침탈하고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건데, 그때 이제 영웅이 하나 나타나죠. 김윤후. 김윤후는 이름이 김윤후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 사람은 승려 출신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승려로 살았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 당시 2차 침략 때 살리타이가 대병을 끌고 들어왔었을 때 매복을 하고 있다가 살리타이가 소수의 병사를 데리고 갈 때 뒤에서 쏴서 맞춰 죽였다.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데 백성들이 모여서 저항을 하던 과정 속에서 국가가 내려보낸 지도자가 아닌 정말 승려 출신의 그 지역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살리타이를 처단했는데 그게 몽골의 2차 침략 자체를 막아버린 위대한 사건이거든요. 이 사람이 1253년에는 충주성에서 또 한번 싸워요. 근데 이때 충주성에서 또 어떻게 싸우냐면 충주민의 마음을 다 끌어당기기 위해서 김윤후가 노빈문서를 다 갖고 와서 다 불태워버리고 소화마을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싸움은 우리 고려 왕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너와 내가 살기 위한 싸움이다. 이 싸움의 결과라는 것은 적을 막아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어느 정도라도 해방이 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로 민을 규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결국은 충주성에서도 격렬한 격전을 벌이면서 또 승리를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옛날의 역사책들을 주로 몇 년 몇 월 싸워서 승리함 단순하게 나오는데 이번 시민의 한국사에서는 숫자, 연도, 전투 전개 방식, 아주 디테일한 지도 그리고 그때 있을 때 연표 이런 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그려내기 때문에 수준 있고 품격 있는 공부지만 디테일을 바탕으로 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배우면서 상식처럼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조선 후기 신분제 변동. 우리 어떻게 배우죠? 공명첩을 사고 일반 양민들이 양반이 되면서 신분 구조가 바뀌었다. 신분 해방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오해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게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 책을 보면 신분 변동이 심했던 것이 아니고 세금이 면제가 됐지만 여전히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이 신분적 위계관계는 정확했었다. 신분을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고로 실제로는 신분 변화는 없었다고 봐야 된다. 학계에서 이게 한 20-30년 동안 격렬한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엄청난 논쟁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사회변화 사항을 이해하고 그려내려면 탄탄한 실증적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논의가 거쳤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여기서 책에서 아주 좀 설명을 잘 담아놨었어요. 무슨 느낌을 가졌냐면 시민의 한국사가 이제 선생님들이 좀 솔직해지셨네요.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동안 우리가 배우는 근현대사는 언제나 다 위대하고 다 훌륭하고 다 가치가 있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급진기합하는 급진기합하도록 열심히 노력했고 의병항쟁 의병항쟁들이 열심히 노력했고 다 숭고해. 물론 다 숭고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배우는 사람 입장에선 경중을 헤아리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나의 적극적인 가치 판단도 애매하고 근데 이 책에서 이번에 정말 제가 보기에 인상적이고 잘했다 역시 대단해요 선생님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뭐였냐면 이 동학농민 운동 당시에 2차 봉기 때 보면 우리는 우금치 계곡에서 농민군 몇만여 명이 그 계곡을 넘으려고 하는데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소들을 막 뺏어가서 만든 그 소 가죽을 입은 옷을 입고 기관총을 돌리면서 다 죽였다 이렇게만 배우는데 실제로는 그 당시에 조선 정부군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지석영 아시죠? 지석영 선생 종두법 한글 연구 이 사람이 동학농민운동군 진압군 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농민의 밀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밀란을 두고 그 밀란을 인정하고 호흡하면서 함께 가는 사람도 있는 거고 이건 잘못됐다. 아무리 그래도 이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진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보다 동학농민운동의 갈등이 심했어요. 근데 이번 책에 그 두 가지 과정에서 정확하게 일본군과 조선 정부군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했다. 이런 표현이 정확하게 나와요. 즉 갈등 관계를 인정한 거죠. 생각할 여지를 준 거예요. 또 하나 인상적인 게 뭐냐면 우리 그거 배우잖아요. 독립협회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하죠. 고종황제 대한제국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하죠. 근데 사실은 학계에서 대한제국이 추진했었던 광무개혁을 두고 10년 이상 대논쟁을 벌였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 고종이 추진했었던 광무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고종은 전제황권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대화의 개혁은 인정하지만 내 권력은 양보 못해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당시의 근대적 과정을 보게 되면 아예 왕정이 사라지고 공화국이 되든지 입헌군 주제로 가면서 왕권이 약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종은 자기 왕권으로 전제 왕권을 유지하면서 근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좋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상공업을 진흥시키고 개혁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다. 더군다나 또 하나 초미로 예민했던 게 뭐냐면 고종이 자기 중심의 개혁을 위해서 독립협회를 짓밟거든요. 이런 거 우리가 잘 모르잖아. 독립협회를 후원한 것만 알고 있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다 나와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한평 고구마 피해보상 투쟁 사건이라 들어보셨어요? 네, 한평군. 못 들어봤죠.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제 그 고구마 자체에 대해서 고구마 수매, 그러니까 국가가 이 농작물을 심어라라고 해놓고 유통 작황 상황이 좀 다르니까 안 사주고 이러면서 농민들을 이제 곤란하게 만들었었던 1970년대 때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고 막 그 농민들이 싸우고 그 당시 농민들을 지원하던 카톨릭 농민회가 함께 도와주고 하면서 한국의 농민운동사에 되게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 사람들 거의 몰라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도 들어가 있고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 들어봤어요? 판자촌 얘기 들어봤죠?
판자촌 사람들, 판자촌이 너무나 문제가 되니까 판자촌에 있는 사람들을 대거 신도시로 강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이주를 할 때 무조건 강제가 안 되니까 이쪽에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었으니까 그쪽 가서 살아라. 이쪽 가면 뭐 훨씬 좋다 하니까 사람들이 갔는데 가보니까 제대로 된 건물, 제대로 된 수도시설, 제대로 된 교통편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을 하면서 막 싸웠던 사건인데 이 광주 대단지 사건 같은 경우는 한국의 빈민운동 그리고 한국의 사회복지 시스템, 주택정책 등등등에 되게 다양한 영향을 미쳤으나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분들한테 이 이야기가 나올지언정 역사책에서 이 이야기를 보긴 정말 어려워요. 근데 또 이게 여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수부대하면 뭐가 떠올라요? 5.18 때 공수부대가 들어가서 진압했다. 이건 알죠. 근데 실제로 5.18 때 그 엄청난 폭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부마민주항쟁 때 먼저 공수부대가 투입이 돼서 한번 해본 거예요. 한번 해본 거를 5.18 때 더 세게 한 거죠. 근데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이번 책을 보면 그 부마민주항쟁 당시에 공수부대가 투입이 됐었다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적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정말 느낌이 다른 게 그전까지 그냥 우리가 한국 현대사 하면 뭐 4.19 혁명, 5.18, 산업화 이렇게 몇 가지 돌고 돌던 게 있었는데 잠깐만, 야, 이 농민들이 고구마 작황 문제를 두고 이렇게 싸웠어? 대단하네. 야, 그래. 이 사건이 없었으면 한국의 빈민정책이라든지 사회복지 정책이 발전할 수 없었겠구나. 아니, 공수부대가 이때부터 들어왔어?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역동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거죠. 이 시민의 한국사라는 책은 시민들이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길잡이 역할도 하지만 결국 오늘날 우리가 시민이고 시민으로서 주체성을 갖고 이 대한민국을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역사적 교훈을 나누는 책이기도 해요. 가장 학술적이지만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전문적이지만 활용 가능한 책, 제가 감히 추천합니다. 시민의 한국사. 1945년 해방 직후사. 책이 꽤 무게감이 좀 있던데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짜잔! 정병준 선생님이 쓰신 책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출발, 현대 한국의 원형. 1945년 해방 직후 역사의 미스터리를 풀다. 이 돌베개 출판사는 인문 저자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뭐 성지죠. 그만큼 이제 인문, 역사, 사상 뭐 이런 어떤 인문 과학 계열에서는 최고의 출판사로 평가받는 출판사인데 이번에 이제 정병준 선생님의 책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정병준 선생님 하면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현재 한국의 최고의 역사학자 중에 한 분이죠. 정병준이라는 사람의 연구의 성과가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시선을 바꾼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선생님의 연구적 역량이 되게 대단합니다. 학술계에서는 워낙 유명한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우남 이승만 연구, 이승만 연구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한국전쟁, 6.25 전쟁사의 또 대표적인 연구책으로 인정도 받고 있고 커넬리스와 그의 시대, 독도 1947 등등등 논문을 쓰시는 걸 보면 몇 개국어를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이뤄낼 때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검토해서 논문을 써야 되나? 기죽게 만드는 저희 업계 최고 어르신, 한국이 낳은 최고 역사학자 중에 한 분을 평가받는 분이 내신 책이니까 집에다가 역사 사랑한다면 꽂아놔라.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좀 중요한 책이 나왔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1945년 이후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한국의 이 초특급 연구자가 바라본 해방 초기의 풍경, 이걸 다루게 된 거죠. 사실 이게 시간이 좀 낯선 시간인데 이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낯선 이야기이긴 한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1945년에 해방이 됐고 해방이 되고 나서 3년 만에 남한과 북한에 두 개의 정부가 수립이 돼요. 2년 만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분단체제 속에 살고 있거든요. 역사학적 맥락으로 보게 되면 1945년 해방되고 나서 5년간 너무나 큰 일이 있었던 거고 그 근본 구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북한 여행 못 가잖아요. 나 이번에 저기 주말에 개성 갔다 왔어. 야, 평양의 보통문이 그렇게 좋던데 아무도 이런 얘기 못 하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북한 핵개발이라든지 북한의 세습체제를 보면서 우리가 거부감이나 두려움도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남북관계 속에서의 우리 내부적인 갈등과 입장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연구자들이 1945년 해방 그리고 48년 정부 수립 그 사이에 한 3년 정도의 시간 이걸 두고 정말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고 되게 좀 중요한 책들이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내가 관심이 있든 없든 오늘 우리를 만들게 하는 구조고요. 그중에 이제 아마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브루스 커밍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 학자가 정말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라는 책을 쓴 성균관대학교 이제 저희 모교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준 이제 서중석 교수. 되게 정말 그 최고급 1급 현대사 연구자들, 역사학자도 있지만 정치학자 또 사회과학자들이 다 연구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이제 이 정병준이라는 또 다른 시선으로 쓴 거고, 이 책이 갖고 있는 좀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45년 해방 직후를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돼서 46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몇 달 갖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어요. 어마어마한 자료를 검토해서 나온 성과이기 때문에 이 한국 역사학에 또 한 번의 진보가 있었구나. 근데 글을 굉장히 잘 쓰세요. 굉장히 촘촘하지만 명쾌하게 쓰시기 때문에 올 겨울에는 이 정병준과 함께 이 시기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걸 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명저 중에 명저.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너무 뿌듯합니다. 책의 앞부분에 여운형하고 건국준비위원회가 나와요. 여운형이 진짜 그토록 중요한 인물인가요? 낯설죠. 잘 모르겠죠. 보통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 김구의 임시정부라든지 이승만의 어떤 활동, 이거 위주로 좀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역사학계는 이미 1980년대 때부터 여운형이라는 사람을 주목했어요. 여운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했고요.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그동안 꽤 오래 있었지만 정병준의 시선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당시 어떤 상황에 대한 여운형과 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을 이렇게 좀 잘 그려냈습니다. 이 책에 한 3분의 1 정도 굉장히 많은 분량을 투자하려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해방이 목전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난리 난 거예요. 해방한 거잖아요. 여기서 조선총독부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미국 혹은 소련 양자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소한의 피해를 적게 보면서 투항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당시에 국내에서 가장 저명했었던 독립운동가였었던 여운형을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곧 패망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서로 존중하면서 안전하게 우린 떠나고 너네들은 새로운 사업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해방이 딱 됐다라는 것 자체가 와, 해방됐어, 이제 너네 다 죽었어, 그러면 좋은데 우리 스스로 힘으로만 해방이 된 게 아니고 또 미군과 소련군이 들어오는 사이에 일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피해 속에서 생존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엄청난 고민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을 보면 야, 이건 도대체 어디서 자료를 찾아낸 거야, 막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 국내에 나온 이런 단행본의 학술서 중에 처음 나왔을 건데, 약 40여 차례 이상 조선 총독부가 미군 쪽에 계속 무전을 보내는 거예요. 그 기록이 이번에 처음 나와요. 그래서 계속 보내면서 지금 우리는 항복할 준비가 돼 있다, 미군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지금 이 안에서는 소련군이 벌써 들어와 있다, 그리고 사유지 좌익임이 너무 세다, 소위 말하는 계산이 선 거죠. 미국에게 항복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고, 소련은 가급적 그 영향력을 좀 배제시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독립운동 세력을 최대한 좀 폄하하거나 자신들이 좀 유리한 상황으로 미군주한테 인식을 좀 심겨줘야 된다 라는 걸 막 타전을 하면서 메가더 쪽하고 이제 교신을 막 해요.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보고 있으면 야, 해방은 됐는데 해방 이후에도 일본의 영향력이라는 게 대단했구나를 소름 돋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오냐? 여운형이 등장한 거예요. 사실은 일본의 입장은 안정적인 좀 구조를 만든 상태에서 빠지고 싶은 거죠. 근데 여운형이라는 이 탁월한 민족 지도자의 생각은 뭐냐면, 이미 이 사람은 1944년 때부터 건국 동맹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임시정부나 미국 쪽의 단파 방송을 청취하면서 전황은 바뀌었다, 이 전황이 바뀐 상태에서 우리가 건국을 준비해야 된다, 이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제안은 그냥 이렇게 약간 타협적인 거지만 여운형을 그걸 이제 역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좋아, 우리가 협력을 할게, 대신에 우리는 건국준비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 것이고 좌우 합작이 된 새로운 형태의 준건국단체를 만들 거니까 좀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기반을 인정해주고 3개월치의 식량, 정치범에 대한 석방,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본 총독부는 총독부대로 약간 이렇게 좀 만만하게 이용을 해먹으려 한 건데 여운형이 그걸 거꾸로 폭로하면서 자기 힘을 막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또 중요했던 게 뭐냐면, 여운형이 안재홍이라는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여운형도 좀 생소한데
안재홍은 또 누구야? 사실은 여운형의 어떤 이념적 성격을 평가하는 게 아직까지 좀 어렵습니다. 근데 통상 이야기할 때 여운형은 진보적 민족주의자, 중도 좌파 정도로 많이 분류를 하게 되는데 안재홍은 또 반대예요. 안재홍은 철저한 우파지만 또 역시 중도파. 그러니까 여운형 입장에서는 이제 안재홍을 끌어들이는 거죠.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가 연합을 해서 우리가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면서 하나의 나라로 나가자. 이제 안재홍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초창기 때 이런 치열한 어떤 건국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요 이야기가 앞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한국 현대사를 좀 전공하는 역사 연구자들한테는 익숙한 주제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해방 공간에서 그 이후에 이승만도 들어오고 김구도 들어오지만 안에서 자생적으로 움직였었던 여운형과 안재홍 그리고 건국준비위원회가 정말 뜨겁고 치열하게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아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탁월한 필력으로 또박또박 그리고 이건 도대체 어디서 이 자료를 확인하신 거야? 그런 걸 구해와서 쫙 이야기 풀어가는데 재밌어요. 그래서 야 우리 민족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뜨겁게 이야기 풀어갔구나. 그런 부분이 아주 좀 정밀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책의 후반부에 보면 한민당 이야기 좀 많이 나와요. 아 그쵸. 한민당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끌고 나와서 여운형의 건준과 김성수의 한민당을 충돌시키는 스토리를 만들었다는 게 또 하나의 백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다음 스토리에서 보통 생각하는 게 워낙 우익 쪽에서는 이승만과 김구라는 존재의 힘이 크고 양자 세력의 충돌이라는 게 많이 크기 때문에 한민당을 많이 놓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승만이 최종적 승자잖아요. 어찌됐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이제 김구 계열을 제거하고 뭐 김구 암살의 배후가 됐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하나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실제로 권력을 잡은 다음에 이승만이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건 뭐냐? 한민당 멤버들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뜻한 건 아닌데 이건 나중 얘기 책에는 안 나오지만 4.19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누가 권력을 잡냐? 그게 한민당인 거야. 그게 이 공화국이거든요. 물론 그 한민당은 또 이제 박정희와 5.16 군사 쿠데타 군부에 의해서 무너지긴 하지만 여기서 한민당이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정병준 선생은 미 군정에 주목을 하는 거죠. 하지 중장을 중심으로 한 미 군정이 어떤 행동을 보였냐. 하지가 들어와서 근데 이게 야 이거 지금 메가드랑 별로 친하지도 않고 여기 와서 뭔가 되게 어수선하고 하는데 하지가 뭘 선택하냐. 하지가 기독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이걸 다 얘기해버리면 막 이게 좀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챕터가 아예 나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윌리엄스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진도 막 나와요. 이 묘묵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하지 중장이 이제 딱 기념식 할 때 여기서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에요. 이 묘묵이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제 친일파. 정병준 선생은 굉장히 친일에 대한 문제를 엄격하게 보시는데 이런 거예요. 30년대 이후에 민족주의 진영의 상당수는 친일로 변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사회판 인간들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정말 총독부에 헌신했었던 이묘묵이 이제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묘묵이라는 사람이 하지한테 이제 그런 인상을 심어주는 거죠. 여운형, 건준, 안재홍 다 빨갱이들이다. 얘네들 다 친일파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거야. 본인이 친일은 했는데 우리를 믿고 따라라. 뭐 이러면서 이제 하지 옆에 붙으면서 여론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한민당, 기독교 계열 뭐 이런 사람들이 붙게 되면서 이 한민당 계열에서 사실상 이제 하지 중장, 미 군정과 이렇게 결착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 보수 우파, 지주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미 군정의 후원 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정파를 만든 그 집단이 한민당이라는 거죠. 근데 한민당의 세계관의 핵심이 뭐냐? 친일의 문제에 대해선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관대하고 너무나 지나칠 정도의 반공주의와 강대강 세계관 속에서 중도파가 없다는 식으로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운형과 안재홍 등이 주도했었던 중도파 운동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 다 빨갱이고 친일파고 이렇게 오해를 만들면서 미군정의 시선을 어그러뜨리고 그리고 정작 본인들은 자리를 하나하나 차지하면서 남한 내에서의 좌우 갈등을 더 강화시켜 갔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치밀하게 추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쓴 굉장히 많은 책들을 거의 나온 책들을 다 봤는데 이렇게까지 한민당을 더 파고 들어간다? 오히려 저는 이거 보고 나서 야! 여운형과 한민당을 덮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여운형이나 안재홍 같은 사람들은 이 시기 때 중도파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공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대응을 잘 못했지? 그리고 왜 한민당은 이렇게까지 여운형 세력과 선을 그으면서 친일 문제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고 이런 좌우 갈등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극단주의적으로 나오지? 그만큼 권력이 중요했나? 이런 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냐면 이게 정치거든요. 독립운동 땅 끝나자마자 와 이전 투구를 막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마 저만이 아니라 오랜 시절 한국의 정치사를 봐왔던 사람들이 솔직히 많이 느낄 거예요. 정쟁만 난무하는 시대. 싸움은 활발하고 누군가를 지켜줘야 된다, 누군가를 찍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그래서 내가 국민의힘을 찍었었을 때, 내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었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솔직히 안 보이지 않아요? 그게 점점 없어져요. 또 저 심령아 또 모두 가기 시작하는구나 하지만, 왜냐면 정말로 제가 리더의 상상력이라는 책도 썼지만 정쟁만 있지 비전은 점점 상실된다는 느낌이 솔직히 많이 들거든요. 회의감이 들고. 근데 야, 이게 원형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1945년으로 가는 게 아닐까. 열정은 뜨거운데 비전이 없는 거. 정병준 선생님도 그래서 이 시기에 쓰지 않았을까. 좀 냉정하게 보시면 오히려 더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고, 오늘 우리를 반성할 수 있는 힘, 이런 부분에서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정말 웃긴 건, 한민당이 그렇게 다 깔아놨는데 나와 요즘 영역의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이승만 각하께서 와서 다 날리는 거야. 진짜 너무 웃긴 거야. 진짜 이승만 대단하다. 물론 권력은 이승만이 차지했는데 대박인 게 뭐냐면 김구가 이승만만 하나도 안 들어. 그러면서 사실상 해방 직후사에 한민당과 미군정이 다 설계해놨던 걸 노회한 양대 혁명가인 이승만과 김구가 다 파터내고, 결국은 대한민국 역사는 장기적 시점에서 이승만과 김구가 만들어 놓은 플랜 속에서 지금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현대사가 어렵지만 재밌고, 이런 책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진짜 이런 책 읽는 사람이 한국에 5,000명, 10,000명만 있어도 전 대한민국 바뀐다고 믿습니다. 진짜 갑자기 약간 신앙 부흥집회처럼 됐어요. 이 책에 또 다른 뭐 흥미로운 부분? 더 원해? 저는 정병준 선생님 논문을 꼭 봐요. 정병준 선생님처럼 논문을 못 쓸 거면 학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저는 어찌됐건 이제 대중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지만 학계로서의 길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 입장이지만 저는 정말 존경하거든요. 이화여자 대학교 교수님인데 박사 학위를 일로 들어가려고까지 알아봤어요. 근데 안 된다고. 남자여서. 이번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총독부의 전후 공작 얘기가 나오는 거야. 해방이 됐는데 당시 우리나라 은행은 조선은행이거든요. 조선은행에서 화폐를 엄청 찍어내는 거야. 나라는 망했는데 은행에서 계속 찍어. 그럼 뭐냐? 의도적으로 한반도에다가 인플레이션 공황 상태를 만들어 놓고 갔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이 돈의 공작금 일부를 정병준 선생이 밝혀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돈을 당시에 국내에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주요 인사들한테 돈을 뿌리는 거야. 몇십만 원씩.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사이토 도시하루라는 사람은 약 26명의 비밀 조직을 갖고 있었고, 이 사람은 이제 한국인, 미국인 쪽에 여러 요인들을 알고 있어서 유명한 사람을 암살하고 테러를 자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건데, 실제로 9월 29일 날 해방되고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미 수사 당국이 이 사람 기여를 체포하면서 아편 무려 55상자, 권총 탄약 등을 소지한 일본인 2명을 체포했는데, 이 상부 조직에는 이제 경성 헌병대장 가와이 소령도 있었고 음모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무려 42명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을 쫙 뽑은 다음에 이런 사람들한테 막 주면 이 사람들이 아직 떠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가정하는 거, 야 여운형 위험해, 쟤 죽여, 돈 막 주고. 그럼 이제 거기에 공명하는 한인 테러리스트들 있잖아요. 이거 제가 옛날에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당신이 욕하는 사이에서 여운형 암살편에 나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여운형 암살의 배우가 누구냐 할 때 이제 보통 우리는 맨날 이승만이냐 김구냐.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나가기 전에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보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면서 아무리 따져봐도 여운형이 죽을 때는 이승만도 힘이 없었고 김구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돼. 근데 제가 그때 도달할 수 있었던 선은 뭐냐면, 우리가 자꾸 누군가 죽인다고 하면 고위급을 생각하지만 고위급이 아닌 중하위단에도 다양한 형태의 테러 조직, 다양한 형태의 극우 국적파들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번 이 자료를 보면 그게 자생적 한인 조직들도 있지만 일본이 뿌리고 간 돈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들도 꽤 많다라는 것이, 선생님이 여기서 이게 한 5장 10장 정도로 에피소드를 넘겼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거기가 제일 재밌었어. 처음 들어본 얘기니까. 생각보다 수많은 조직들이 엄청난 의지의 정치 테러를 벌이는 것을 불사하면서 충돌하고 있었고, 그 배경에는 미군정의 후원도 있었지만 일본인들의 후원도 있었고,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시간이었다. 우리가 그것을 험난하게 건너오면서 여기까지 왔다. 다시 이런 길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번에 좋은 책이 나왔다. 저도 이 정도 책을 쓰는 학자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정말 노력할 건데, 그만큼 제가 제 이름 석자 걸고 추천하는 책이고요. 이번 겨울에 좀 같이 보시면서 과거 역사가 훨씬 더 디테일하게 느낄 수 있는 경험도 해보시고, 반대로 오늘 우리는 어떤가, 내 아들들, 내 딸들, 우리 후배들이 잘 살 수 있는 좀 멋진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하고 싶다. 정치인이 됐던 팬덤이 됐던 미디어가 됐던 그걸 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이번에 돌베개 출판사에서 정병준의 45년 해방 직후사가 나왔다는 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사장님 돌베개에서 나온 그 해방 직구사 저희 방송에서 빵 떴다는 소식 진짜 우리 영상이 나가자마자 판매가 3배로 뛰었다. 사실 해방직구사가 이렇게 쉬운 책이 아니죠. 왜냐면 3개월 정도 되는 기간을 한 500장에 썼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해방직구사가 학술서로서는 지금 엄청난 선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이게 좀 안 좋은 모습인데 국내 학자들이 쓴 학술서나 그런 명저는 거의 안 보고 해외 학자들이 쓴 건 또 봐요. 총균세 그런 책들은 또 안 봐도 사두잖아 집에. 근데 이제 아주 좀 예외적으로 정병준 선생님의 해방직구사라는 책이 지금 화제가 돼 있고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 책보다 더 잘 팔리고 있어서 이걸 좀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튼 뿌듯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계속 현재사는 10년 안에 많은 출판사에서 이 책들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하고 있고 그 결과물로서 이제 독자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좀 뿌듯하니까 제 책도 같이 사세요. 그리고 돌베개에서 이 책도 좀 한번 봐주세요. 이 책을 보고 선생님 저기 좀 괜찮다 싶으면 현재사는 10년에서 나눠주세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막 밤새서 읽었습니다. 딱 지금 북한의 남침 위협이 우려되는 맞아요. 지금 김정은이 남조선이라 부르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있는 바로 이 상황에서 사실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 표지는 너무나 진중하게 짝이 없는데 한모니카 선생의 DMZ의 역사, 한반도 정전체제와 비무장지대. 모니카 하니까 외국분인 줄 아는데 한국분이십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님이시고요. 정말 이 시대에 뛰어난 어떤 여성 리더. DMZ 역사하면 저한테 너무 좀 어려워요. 우리가 그 심쌤을 믿으니까.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지금 이 책 이렇게 보면 블링블링하죠? 네. 요게 이제 철조망을 상징한 것 같아요. 언뜻 딱 보면 그 해방직구사처럼 꽤 책도 두툼하고 주제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학술서를 읽다 보면 일반 대중서를 읽을 때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진짜 힘을 갖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거니까 얄팍한 책이나 최소한의 책으론 최소한의 결과밖에 얻을 수 없다. 이제 제가 이 책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하나 좀 말씀드릴게. 한국인들은 안 가면서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가는 곳, 그게 바로 DMZ 관광입니다. 판문점 그 공간 안에 들어가면 선으로 그어져 있거든요. 우리 못 넘어가요. 외국 친구들 들어와서 그만 넘어가서 왔다 갔다 해요. 아무도 제지하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사실 판문점 잘 안 가도 굉장히 엄숙해지고 솔직히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어디든 관광이니까 희낙낙거리면서 쫙 돌아다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굉장히 좀 속상하죠. 우리한테는 우리를 상징하는 거 뭐 한류, 뭐 BTS, 블랙핑크, 뉴진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근본적인 모순, 이걸 하모니카 선생이 보는 거 뭐냐면 바로 DMZ, 여기 나오는 대로 DMZ 역사, 한반도 정전체제와 비무장지대다. 지금 현재 우리가 종전이 아니잖아요. 휴전 상태인 거죠. 우리 영상을 들으시는 이제 젊은 청년들은 북의 도발 같은 느낌은 조금 약하실 거예요. 미사일 개발 이런 게 아마 많이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아주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북의 도발하면 휴전선 철책에서의 교전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강릉 삼척 이런 데 이렇게 무장공비 넘어온다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제일 무시무시했던 건 도끼 마냥 사건. 판문점에서 막 도끼 들고 와가지고 미군하고 국군 죽였던 적 있잖아요, 북한군이. 그런 걸 보면서 공포감만 키워왔는데, 이 저자는 뭐냐면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 경제 성장도 하고 나라도 잘 되는 데 있어서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한국 전쟁이라는 것은 1950년부터 53년까지 진행이 됐죠.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강제로 멈춰 세운 거죠. 정전협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전협정의 핵심적 포인트가 뭐냐? 국제법적인 규범, 즉 문서와 제도를 세팅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DMZ라는 완축구역, 공간을 설정하고, 규범과 공간이 설정이 되고 나면 이걸 관리해야 되잖아요. 유엔군 사령부, 일명 유엔사라는 이 정전 관리의 주체가 딱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전쟁을 강제로 멈춰 세운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세워진 게 얼만큼 갈지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휴전선에서 북의 도발이라든지 무력 충돌이 꽤 많았거든요. 한편에서 보면 매우 불안정한 체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편으로 보면 지난 70년간 전면전이 다시 일어나질 않았죠. 가장 흥미로운 것이 하나는 뭐냐면 결국 대부분의 남한과 북한의 충돌이라는 건 DMZ 일대에서만 충돌을 하지 서울이나 평양 한복판에서 충돌이 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꽤 안정적인 체제가 들어섰다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들이 다시 내전이 일어난다라든지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70년간
그래도 안정적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 주변국의 참전이 없고 남북한의 전면적 무력 대결이 없고 이런 게 유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뭐가 안정적이야, 지금도 도발인데.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우크라이나처럼 대포가 날라오거나 폭격을 염려하고 그렇게 살진 솔직히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보다 한국전쟁 이후에 이 정전협정 체제와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삶에 좋게 말하면 결정적인 안정판인 거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선에 우리가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선을 넘지 못하는 한 70년 전에 만들어진 긴장 상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대한민국의 사회적 성장도 한계에 조만간 도달할 거라는 거죠. 이 책은 DMZ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그 과정 속에서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끊임없이 자신들을 강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하지만 이거를 스스로도 한계를 느꼈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또 평화적인 대담도 하면서 길을 모색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괜찮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같은 시점, 남북한의 관계가 나날이 안 좋아지는 이 시점에서 하모니카 선생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정전체제 그 휴전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실 너무 익숙하면서도 실감이 좀 안 나는데 그쵸. 이런 관련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DMZ라고 말하면 조금 어색하고 휴전선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DMZ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답을 알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했다. 북한과 우리나라도 합의를 했다. 그 과정 중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빠지면서 한미 방위 상호 조약을 얻었고, 그리고 북한은 이제 협의 주체로서 중국과 함께 이제 DMZ 운영 주체로 이제 들어왔다. 뭐 이렇게 이제 배워요.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그런 고정관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역사 이면을 잘 모르는 거고, 반대로 이런 선생님들은 그 이면을 파고 들어가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최근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주변국에서 엄청 여러 가지 간섭을 많이 하죠. 간섭이란 말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무기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물자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피난민을 받기도 하고. 더 심각한 건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간의 충돌인데, 그쪽은 이제 국제사회가 나서서 빨리 좀 멈춰라. 근데 바이든이 얘기해도 안 됐죠.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바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쟁은 당사자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이미 세계는 거대한 지구화가 됐기 때문에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1950년 한국전쟁이라는 것은 냉전 체제가 만들어지고 일어난 첫 번째 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2차 세계대전 끝난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5년 만에 3차 세계대전? 해까지? 더군다나 이 6.25 전쟁이라는 게 중국군이 참전하면서 사태가 커지죠. 중국군과 싸우다 보면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면 미국과 소련의 충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DMZ, 즉 휴전을 빨리 조속히 마무리 지으면서 전쟁을 멈춰라! 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놀랍게도 영국입니다. 영국이 주도하고 프랑스, 인도 등이 동참하면서 설계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도 국제사회에서 전쟁이 나면 주변국들이 해법을 모색하고 뭔가 이렇게 좀 전쟁을 멈추고자 하고, 친구들끼리 주먹싸움할 때 그 문제의 원인까지 친구들이 해결해 주진 않아요. 이게 국제사회 중재의 단면이거든요. 1950년 11월 4일 영국은 중국의 참전이 공식화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걸 공식적으로 언론에 흘려요. 그리고 11월 7일 날 이 영국의 참모위원회에서 육군 참모총장 윌리엄 슬림이 중국이 완충지대를 설치할 목적으로 참전했다. 근데 중국군이 유엔군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서 적당한 방어선과 협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한 거예요. 마치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쳐들어왔었을 때 명나라가 조선을 지원한 이유는 조선이 있어야지만 일본으로부터 이제 명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런 판단 속에서 원조를 했다. 전쟁 지역을 이제 남의 나라로 옮겼다. 그 얘기 아니에요. 똑같이 영국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왜 중국군이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북한 문제에 개입을 했을까? 이거는 완충지대를 설치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어떤 선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제안을 영국이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영국한테는 매우 익숙한 방식이에요.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베르사유 조약을 맺으면서 독일의 라인란트 일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프랑스와 독일의 완충지대인 거죠. 거기를 비무장지대로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조금 덜 알려진 사실은 1923년 터키와의 로잔네 조약에서 터키 지역 일부를 또 비무장지대를 설치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해결은 자국민들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국제 정세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핵심이 두 가지인데, 그게 지리적 군축, 이제 리저널 디스알머먼트라고 해서 지리적인 형태에서의 범위를
딱 확정한 다음에 군비를 줄이는 방향을 통해서 이 무력 충돌을 완화시킨다라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상호지 원칙. 어떤 협정을 맺으면 둘이 똑같이 지키는 거예요. 예전에 그 JSA 같은 영화 보면 판문점에 서로 똑같이 서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영국이 오랫동안 해왔던 방식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전쟁 터지기 1년 전에 유엔과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참여해서 뭘 했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정전협정을 맺은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충돌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소름 돋죠. 그래서 영국이 완충지대안을 제안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DMZ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었어요. 그래서 벨라운데 페루 대표단 의장을 통해서 미국에 전달을 했고요. 여기에 누가 덧붙이냐? 프랑스 외무장관 슈만이 격하게 동의해요. 야, 지금 중요한 게 저거 동독 문제, 서독 문제 처리하고 소련 지금 저 공산주의 국가 막아야 되는데 지금 미국 뭐하냐? 빨리 미국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반발했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메가더 장군. 메가더는 장군이고 투철한 반공주의자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장군의 목표는 이기는 거잖아요. 사실 이미 은퇴했는데 다시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을 피날레로 장식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중국군의 침공을 막으려면 만주를 공격해야 된다. 만주를 공격하지 않더라도 만주 일대까지 이 공군을 보내서 어떤 범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막 해요. 근데 이제 영국 입장이나 프랑스 입장에선 메가더의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마오쩌둥 주석의 입장도 좀 생각해줘야 되지 않냐. 국제질서라는 게 제로섬이 아니다. 적절하게 타협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지만 잘 안 돼요. 그러나 상황이 만들어지죠. 1950년 11월 30일 유엔군이 이제 드디어 확 밀립니다. 잘 알다시피 뭐 흥남철수 막 이러면서 일사후퇴하면서 유엔군의 전면적 후퇴 상황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트루먼이 핵은 무기 중에 하나다. 이런 발언을 해요. 뭔 얘기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핵무기 쏜다. 이래서 이게 또 난리가 나요. 캐나다의 외무장관 피어슨이 야 이게 난리 난다. 안 된다. 핵전쟁 3차 세계대전이다. 그래서 인도 총리 네루에게 공개적인 좀 호소를 해달라고 제안을 하죠. 이때까지는 다 비선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네루가 영국의 애틀리 총리를 만나서 의견을 공유하고 공개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반대한다. 이건 인류의 위협이다. 비무장지대를 설치를 해서 전선의 안정을 제한을 공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 나라 얘기했죠? 프랑스 빼고 캐나다, 인도 이 나라들이 다 영국의 식민지예요. 이래서 국제관계에서 라인과 친구가 중요하다. 그리고 강하든 약하든 언제나 라인은 여러 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개를 갖고 있어야지만 국제사회에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는 거죠. 우리가 편이 없고 우리가 고립되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내부 문제나 민족 문제로 갈등이 심해지고 언제나 어떤 특정한 한 나라에 붙어서 단순한 외교를 해나간다. 그런 나라는 성공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메가더가 핵무기 사용을 주장하다 해임되고 전선이 일사후퇴를 통해 서울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리지웨이로 바뀐 다음에 다시 서울을 수복을 해요. 근데 이 중국 특유의 유격전과 어떤 그런 산악을 이용한 전술과 이 미국 특유의 어떤 그 공중전 폭격전이 교착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죠.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는 걸 휴전협상으로 가게 되면서 이 38선이 아닌 휴전선에 의해서 이렇게 딱 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개성이 왜 우리 땅이 못 된 거야? 개성은 양쪽이 모두가 갖고 싶어 했어요. 고려 왕조의 중심지니까 한반도 3대 지대잖아요. 서울, 평양, 개성. 원래는 38선을 기준으로 그럼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상황에서 1951년 11월 27일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 시점의 접촉선 전선을 기준으로 하되 뭐 여러 기준을 세웁니다. 뭐 군사 분계선의 유효 기간은 30일 이내에 전선의 변화에 따라 수정한다 하는 형태로 양쪽의 기대를 맞춰가면서 했는데 그때 그 협상을 맺을 때는 우리가 개성을 확보할 줄 알았죠. 근데 결국은 이제 뭐 군사적으로 수복을 못한 상태에서 합의 과정이 딱 끝나게 됩니다. 책에서는 협상하는 사진 이거 흔한 사진들 아니에요. 이게 되게 보기 어려운 사진들인데 이렇게 합의본 지도들 진지하게 이런 사진 저도 처음 봤어요. 북한군, 중국군, 미군이 이렇게 라인 정하고 이런 게 또 아주 특별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언제나 포로 석방 문제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정전 과정에서 두 나라가 어떻게 하면 땅떼기 하나라도 더 차지하고 또 대신에 안전한 선을 만들어서 휴전한 다음에 서로가 재발 방지. 특히 사실은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은 뭐냐면 전쟁 끝난 다음에 우리 미국과 우리 중국이 좀 피해 안 보는 방식 이걸 찾으려고 굉장히 이면 합의를 많이 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그 해방 직후사 할 때도 진짜 놀라운 사실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번에도 어떻게 신박한 이야기가 뭐 없을까요? 신박한 게 있어. 야, 북한 땅굴 얘기가 나와요.
저는 땅굴에 대한 위협을 어릴 때 너무나 방공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남침을 한다. 와 진짜 약속 오기는 무시무시한 놈들. 흥미로운 게 뭐냐, 이 한모니카 선생이 땅굴이 왜 만들어졌는가를 추적을 해요. 실제로 땅굴이 만들어지게 된 거는 놀랍게도 미국의 전술핵 도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1960년대 초에 비무장지대 요새화가 진행이 됩니다. 딱 선을 거놓고 원칙을 딱 정해놨는데 서로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60년대로 들어가면서 베트남 문제가 심각해져요. 베트남처럼 우리도 또 내전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차마 전면전을 벌일 용기는 없으니까 막 요새를 만들어요. 그 과정 속에서 북한에서 이제 비무장지대에다가 지하 갱도를 만들기 시작하고 이른바 땅굴이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들어서 발견이 됩니다. 현재 4개인가 발견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연천, 철원, 파주, 양구 등에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북한의 제2의 전면적 남침 때문에 땅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1950년대 말에 미국이 전술 핵을 도입합니다. 이 기록이 있어요. 1957년 1월 14일 NSC 5702. 일단 잘 뭘 몰라도 NSC란 말은 나오면 중요한 거다. NSC 문서들이 미국의 그 국지정책을 결정하는 내용들이거든요. 내용이 대안적 대한 군사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총장이 작성한 기록. 즉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 근데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군 무기의 현대화, 핵 능력을 갖춘 무기의 도입, 강력한 핵무기가 아니라 약한 핵무기들, 그리고 핵탄두 탑재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전협정 14망 리을목을 위반합니다. 정전협정을 맺을 적에 상호 간에 현재의 동등한 수준의 무력을 유지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미국 깬 거지. 북한 입장에서 무서웠던 게 뭐냐,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미국의 이 어떤 어마어마한 폭격, 공중 폭격에 대한 정말 엄청난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은 핵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선 폭격과 핵전쟁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굉장히 큰 고민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약속을 어기는구나 애들이 하니까 1962년 4대 군사 노선을 발표합니다. 이게 정말 극단적인 주장이에요.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전 지역의 요새화, 전군의 현대화. 그래서 이때부터 참호 구축, 방공호 건설 하면서 휴전선 일대다 어마어마하게 지어요. 근데 이게 선례가 있습니다. 1952년 봄 중국군이 무려 7,789개의 갱도를 만들었어요. 미국을 상대해야 되니까. 그 킬로수가 198.7km. 북한군은 1,730개의 갱도를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88.3km. 중국에서 이걸 지하 만리장성이라 불렀대요. 근데 이게 갱도를 계속 연장도 하고 교통, 참호, 별걸 다 만드는데 그거를 다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무려 6,230km. 만리장성이 6,700km거든. 그거를 만들면서 미국의 폭격을 대비하면서 우리를 지켜낸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베트남의 전수가 돼요. 요건 몰랐지? 베트남 가면 호찌민이 미국과 싸우기 위해서 지하 갱도를 엄청나게 많이 짓고 미국과 싸웠거든요. 그 기술이 북한에서 전수해준 기술입니다. 그 1966년 이 김일성이 북베트남에 한 500명 정도 공병 국제지원병 부대를 보냈고요. 땅굴 기술을 이제 전수한 아예 그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65년에 북베트남에 이제 그 토굴 작업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다. 즉 한국 전쟁의 이 여파가 베트남전으로 갔죠. 그리고 1960년대 때 북한은 굉장히 치열하게 대남 도발을 많이 합니다. 왜? 남한군이 베트남에 참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트남전 제2의 전선에 대해서 충돌했던 거죠. 이런 얘기는 정말 신박하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책 얘기를 다 해드릴 텐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이야기를 마무리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학술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심용환이 쓴 단박이 시리즈 정도를 소화해내는 단계가 되신다라면 반드시 도전하십시오. 읽다가 너무 힘들면 어떤 좀 재미없는 부분 그냥 넘어가세요. 그렇게 읽어서 이 책의 절반만 머리에 들어오더라도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가 개방된 시대이기 때문에 학위를 해서 전문가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가면 70년대로 들어오면서 서로 지칩니다. 대화를 해야 되겠다.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실제로 이 책 보면 금강산이 엄청난 격전지였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거 몰랐었어요. 어쨌든 남북한이 잘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놀라운 상상력을 주는 책입니다. 함께 읽고 공부합시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원래 입던 옷인데 딱 맞죠 지금 뒤에 있는 책과. 심상치 않아요. 책도 아주 그냥 두꺼운 책이 2권이나 되는 엄청난 책이 온 것 같은데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뭐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되게 이렇게 딱 봐도 이제 쉬운 책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나죠. 이제 이 책은 왕후이라는 사람이 쓴 근대 중국 사상의 흥기라는 책입니다. 이제 중국의 이제 저명한 사상가 왕후이의 저서를 그의 15년 된 직이
우리나라에 이제 백원담 선생님과 계세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사상사 뭐 이런 쪽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번역을 오랫동안 하셔서 책이 출간이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중국사 전공 중퇴자잖아요. 예. 그동안 이력을 숨겼어요. 왜냐면 자꾸 이렇게 중퇴 이거 듣기 싫어서. 그래서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해졌습니다. 또 이제 특히 제가 단박에 중국사 또 책을 쓴 저자로서 이 중국의 어떤 변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게다가 이번에 또 이 책이 나왔기 때문에 용기 내서 한번, 왜냐면 이제 또 벽돌책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채널이 또 워낙 고급진 채널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원래 시작은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중국 현대문학으로 박사를 받았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시면서 중국 역사, 중국 철학 이런 걸 이제 굉장히 종합화시킨 분이죠. 중국 현대 중국의 대표적인 철학자 이렇게 불러도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우리나라에서 신좌파 사상가라 부릅니다. 중국 내에서 중국의 신좌파예요. 이 왕후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은 중국 역사를 하나의 문명으로 봐요. 세계, 월드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게 유럽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럽 애들이 진짜 웃긴 게 다 월드야. 냉정히 따졌었을 때 뭐 1차 세계대전 지들끼리 싸운 거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일본 빼면 또 지들끼리 싸운 거예요. 따져보면 중국은 그 제국주의 시대 때 식민지가 끝까지 안 됐어요. 중국의 공산혁명도 중국인들 스스로 일궈낸 거지. 그리고 지난 100여 년간의 그 힘든 기간을 거친 다음에 지금 G2 국가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중국인이 중국을 세계 혹은 중국을 문명이라고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겠구나. 또 하나는 뭐냐면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이 만든 현대 중국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 놓은 역사적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와서 중국이 굉장히 자본화가 되고 시장화가 되고 많은 부분 이 현대 중국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는 이게 신좌파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작부터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한국의 미래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레토릭이 있는데 일본 애들 생각 되게 다르잖아요. 중국도 또 다른 거예요. 한중일이 붙어 있는데 달라. 근데 그중 우리가 제일 약해. 그런 부분에서 저는 낯설고 이질적이더라도 왕후일을 한번 제가 좀 꼭 좀 소개를 좀 시켜보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다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첫째, 중국 역사를 좀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어려운 건데, 중국의 사상사를 아셔야 돼요. 이 중국 역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단박에 한국사 소개하는 편에 쭉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이제 유튜브 컨텐츠 내에 중국사 컨텐츠 많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 이제 중국 사상사를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책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정신의 역사입니다. 정신의 역사. 이 1, 2권에서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다 이제 철학적 이야기들, 중국의 사상사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 곳에서 말씀드리지만 뭐 논어 맹자 같은 거 꼭 읽어보시라. 조금 용어가 낯설긴 하더라도 이가 뭐고 기가 뭐고 이런 거 좀 아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제 그 철학원 같은 데 가서 안 속을 수 있다. 일단 왕후이는 천과 리를 강조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그냥 번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서양 철학 좀 어렵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서양 철학은 조금 더 이해를 잘해요. 왜? 무의식, 상징, 존재, 본질 다 서양 철학을 어찌됐건 한글로 번역을 해서 한글로 사유를 하는 거죠. 근데 유독 동양 철학이나 전통 사상은 여전히 리, 기, 성, 질, 물 이렇게 말하니까 리가 뭐예요? 모르죠. 별게 아니, 리가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질이나 어떤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하면 기가 뭐야? 근데 기라는 게 만물 자체거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만물의 에너지이자 만물 자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본질은 리, 이치인데 이치를 중심으로 해서 기, 물질화된 세계가 가득 채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왕후이는 천과 리를 강조해요. 천은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은 하늘 하면 자연에 있는 그냥 하늘만 생각하죠. 근데 옛날에는 다층적 의미를 지닌단 말이에요.
올려다볼 수 있는 자연세계 하늘이기도 하지만 하늘님 뭐 이러면 조금 더 보편적 원리 같고 뭐 또 하늘의 뜻 이런 얘기할 때는 뭔가 이 세상의 어떤 도덕적 기준 같기도 하고 천이라는 개념이 고대 사회 때부터 계속 그것이 발전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은 서양과는 다르게 우주를 이해할 적에 천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를 강조. 리라는 건 뭐냐? 이치. 근데 유학자들은 도덕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만물의 본질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만물을 휘감는 가장 큰 본질이 뭐냐? 그게 도덕성이라는 거죠. 저 까만 물리적 세계, 죽음이 보편인 저 세계 속에 하나 빛나는 놀라운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리라는 거죠. 도덕적 이치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주희는 성 즉 리라는 주장을 해요. 성 즉 리. 즉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꼴 뭐뭐 즉 이란 뜻이에요. 근데 성은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도덕적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성직리는 만물의 본성도 그래서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왕양명은 여기서 나아가서 심즉리라는 말을 해요. 인간의 의지와 마음은 도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부터 1000년 전 그 여전히 신분제가 넘치고 인간이 인간다운 대접을 못 받던 그 시대 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우리나라, 일본 같은 데서 성리학이 번성을 하면서 이 우주는 의미 없는 공간이 아니다. 이 우주는 넘실대는 가치 있는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왕양명이 한 발 더 나가서 실천할 때 그게 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노력도 안 하니까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거지 내 안의 마음의 본성을 받아들여서 실천을 해나가면 우리 각자의 개체가 위대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요런 게 중국 철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또 하나 좀 강조하는 게 이제 황종이의 명의대박록이라는 책이 많이 나옵니다. 약간 근대적 세계관이에요. 원하면 황제도 갈아치울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주체적 도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분제는 혁파될 수 있다. 이런 식의 굉장히 혁명적인. 그래서 이런 철학들을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발굴하면서 본격적으로는 북송, 중국의 송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까지를 계속 이야기를 끌고 오면서 통합된 새로운 중국의 정신을 만들고 싶어하는 대사상인 거예요. 굉장히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이 오랫동안 쌓아왔었던 그 문화유산을 하나로 집결을 해서 현대 중국에서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서양사조와 대조하는. 그러니까 서양이 자기네들의 세계를 언제나 월드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왕후이의 지금의 이 시도는 뭐냐면 철저하게 중국의 사상체계만으로 우리는 넥스트 어떤 월드한 사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인도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이게 중국이나 인도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나름 흥미롭죠? 단박에 중국 사회도 살짝 소개된 것 같은데 중국식의 그 통일 사상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정확한 얘기예요. 이 책을 보고 있으면 다원적 통일성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청나라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가 존재하고 그 청나라라는 나라를 보게 되면 여러 소수민족들이 있고 그 안에 한족이 있고 그 안에서 한족들은 중국의 전통 제도인 군현제 위주로 운영을 하고 주변 국가들은 이 부족 체제를 운영을 하면서 다원적인 통일체적인 특징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들으면 한국인들 입장에선 기분도 나쁘고 위험해요. 왜냐면 이제 우리식으로 엎어 얘기하면 동북공정이 나오는 이유인 거죠. 중국이 뭐 고구려든 발해든 영토 안에 들어가면 다 우리나라 역사다라고 지금 통합을 해버리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다원적 통일체로 말을 하지만 중국의 소수민족들의 지위라든지 특히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 쪽 같은 경우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이건 결국은 왕후이의 사상이 어떤 현재 중국의 국가주의적이고 어떤 한족 중심주의를 합리화시키는 사상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서양 특히 유럽을 보면 유럽은 시작부터 타 문명권과의 충돌과 조우를 경험하면서 성장해 왔잖아요. 서양 지성사를 보고 있으면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식하면서 발전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세계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그 왕후이의 사상이나 중국 현대 사상가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지난 100년간 경험해 본 건 중국인들의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왕후이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수많은 지식인들도 결국은 중국의 전통 사상과 중국의 민족주의와 중국의 급진적 사상을 다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다 보면 당연히 한편에서 우리는 국가주의적이고
중국인들만의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한계가 있다.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향이 수많은 장단점을 만들어낼 게 뻔하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영원히 중국 안 보고 살 거예요?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왜 생기는지 이걸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옆 나라들을 잘 이해하면서 호흡해야지만 우리가 생존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뭐 우리나라 나중에 통일도 하고 더 큰 나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더 넓은 대국의 견지로서 주변 국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이런 지적 경향점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솔직히 한국인으로서 놀라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솔직히 불쾌하기도 하고 너무 이건 좀 갭이 있다. 이런 것도 느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뭐냐면 다르다. 이질감. 그거 너머에 현실적으로 10억 넘는 대국의 중국이란 나라와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고민하고 사유해 봐야 될 책이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가 있냐면 저는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중국은 왕후이를 비롯해서 독자적인 담론을 이미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뭐랬냐?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큰 성공을 얻었죠. 문화적으로도 성공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 약점, 정신사의 빈곤인 거죠. 한국이 세계에 내놓는 사상가가 있습니까? 혹은 한국이 지난 100년간 혹은 짧게 본다면 지난 7, 80년간 해방 이후에 오늘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는 데 있어서 한국만의 독자적 경로가 있습니까? 없어요. 한국의 사상가가 없어요. 왜냐? 한국은 철저하게 정말 식민지적 사고인 거죠. 물론 심령아 넌 뭐가 있는데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 분명한 건 우리가 결국은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정신적 빈곤을 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들이 열심히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돌베개 출판사가 진짜 짱이다. 저 아무 돌베개 사실 그 정말 출판사가 돈 안 되는 책에 어마어마하게 모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 가을에 아마 왕후이 선생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컨퍼런스도 할 거고 돌베개에서 이제 대담도 하고 막 할 건데 이 뒤로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꼭 구매해 보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쪽에선 제가 쓴 책을 갖고 사유하고요. 바깥쪽에선 왕후이를 갖고 사유하면 위아래로 타타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는 심용환의 심용환입니다. 오늘 또 책을 들고 왔어요. 음식 조선. 요즘 이렇게 책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겨서 이런저런 책들을 갖고 오는데 출판사는 돌베개. 거의 뭐 신뢰의 상징, 인문학의 아주 그 전설적인 출판사죠. 네, 여기서 이번에 음식 조선. 제국이 재편한 음식 경제사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 아시다시피 별로 먹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황교익 씨 이런 분들 나오면서 그 먹거리의 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떡볶이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고추장이 안 들어갔었다. 당연한 거죠. 예전에는 고춧가루가 없었으니까. 과거에는 간장으로 뭐 조리를 했다더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약간의 역사적 연원을 통해서 먹는 걸 좀 더 즐기는 약간 이 정도였는데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좀 책들도 출간되고 연구적인 성과들도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저도 우리 현재 사는 심용환에서 뭐 설탕의 역사라든지 맛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가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한번 또 다뤄보려고 하는데 소주.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소주는 일제강점기 때 굉장히 발달했고요. 조선 주세령이라고 해서 총독부의 이 재정의 최대 세수원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국가가 조직적으로 이 소위 말하는 그 소주 시스템을 잘 관리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세금으로 식민지를 운영했다. 그러니까 소주를 통해서 조선을 통치했다. 이런 말이 딱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맥주는 조선인들의 음료라기보단 일본인 거류민들의 음료였다는 거예요. 왜냐면 삿포로 맥주, 기린 맥주, 아사히 맥주, 대일본 맥주 등등등 일본인들의 삶에 맥주가 되게 중요했대요. 맥주, 소주 되게 좀 익숙한 건데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소주를 통해서 식민지를 통치하고 맥주라는 거 원래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아주 중요한 취미 생활이었고 이렇게 좀 더 딥한 역사적인 구조 속에서 음식사를 바라보다 보면 음식 이야기도 배우지만 거꾸로 또 역사를 훨씬 더 디테일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조선이라는 책을 갖고 왔다. 이 음식조선이라는 책이 이제 그런 어떤 우리의 먹거리를 통한 역사 이해, 단순하게 맛있게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생활의 방식에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책이고요. 이 음식조선의 부제가 제국이 재편한 음식 경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나라에 음식 문화가 있었는데 일본이 들어오면서 제국주의 시스템을 통해서 음식 시스템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음식이지만 일본으로 수출되고 또 중국으로도 수출되고 러시아로도 수출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생기게 되면서 일제강점기 때 한번 소위 말하는 식산업이라는 것이 재편됐다가 해방 이후엔 또 바뀌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이 책은 이제 일제강점기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식민지화된 근대적 시스템이 조선의 식문화와 어떤 그런 각각 유명한 우리나라 음식 분야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탐구하는 책입니다. 소고기.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소를 좋아했어요. 제가 이제 재미삼아서 항상 이야기할 때 뭐가 있냐면 자 퀴즈 냅니다 하면서 원래 양념고기를 먼저 먹었을까요? 생고기 구이를 먼저 먹었을까요? 생고기가 먼저였을 것 같아요. 땡! 물론 옛날로 가면 이제 제일 처음에 인류가 시작할 때 이제 잡아서 그냥 생고기를 구워 먹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리가 발전됐을 때를 말씀드리게 되는데 생고기가 아니라 양념고기가 먼저예요. 왜냐면 생고기는 사실은 누린내가 나요. 그래서 사실은 조선시대 때까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아주 이렇게 다양하고 가진 양념으로 고기를 재서 구워 먹었어요. 이제 그 돼지고기는 일제강점기 때 도입이 돼서 정착이 된 거기 때문에 한국인의 역사 속에서 돼지고기는 얼마 안 됐다. 근데 소고기는 뭐 조선 전기 때부터 엄청 좋아했던 음식이었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조선의 소는 놀랍게도 수출 상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블라디보스토크가 해마다 한 10만 마리 정도의 소를 소비한대요. 근데 현지 소가 10,000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9만 마리는 어디선가에서 사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소를 잘 기르면 수출하기가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최봉환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1908년부터 1911년까지 한 6만여 마리를 수출했는데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딱 터지니까 수출이 또 중단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어찌됐건 이러면서 수출하는 재미를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괜찮네?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일본인들이 많잖아요. 일본인들한테 소를 팔면 이거 괜찮잖아요. 그래가지고 슬금슬금 일본에 소를 수출하기 시작을 하는데 대개 한 5만 마리 정도 해마다 꽤 팔기 시작을 하죠. 해마다 5만 마리 정도가 팔렸다는 얘기는 일본 내에서 조선소를 좋아하는 문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0년대가 되면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니까 이번엔 또 만주국에다가 또 한 10,000마리 이상 팔게 되고 그래서 임채성이라는 저자는 무슨 말을 얘기하냐면 한반도의 소가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제국의 소로 바뀌게 되었다.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 소가 참 소가 불쌍해요. 보통 이제 한 2-3살 때 이제까지는 이제 그냥 키우다가 4살에서 5살까지는 일소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에 쓰다가 6-7살이 되면 힘이 빠지니까 그때는 또 이제 육용으로 판매를 했다고 하고 숫소보단 암소를 관리하기 편해서 이제 암소를 주로 수출을 했다고 하는데 초기에 어찌됐건 소를 팔아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지역 경상도로 합니다. 이쯤에 연결이 되는 게 있죠. 특히 이제 경상도의 진주에서 백정 인권 개선 운동인 형평운동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우시장이 막 활발해지고 소가 수출이 많이 되니까 원래 소를 잡는 사람들은 백정이잖아요. 근데 이 백정들의 처우가 사회적으로 낮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수출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나 돈 있는데 왜 사회는 날 무시해? 이러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백정 인권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경상도의 진주냐? 요게 이제 이유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홍삼파.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인삼의 나라죠. 껍질을 벗긴 수삼을 건조를 시키는 게 백삼이라고 하고요. 수삼을 쪄서 만드는 걸 홍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 좀 홍삼 PPL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워낙 우리가 삼의 나라라는 게 유명했기 때문에 일본으로도 수출이 많이 되고 중국으로는 뭐 기본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 뭐냐? 일본에서 이게 이제 조선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비로소 에도 막부 시절에 일본에서 인삼 재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애들이 인삼 수입을 안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조선 말기가 되면 홍삼은 청나라에다만 이제 팔게 되는 거죠. 이용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인터넷 찾아보시면 한쪽에선 진정한 뭐 애국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편에선 세상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핵심이 뭐냐면 이용익이라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홍삼 전매 제도를 도입해서 이 대한제국의 황실의 수입을 높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 뭐냐? 과잉 생산 문제. 그리고 삼밭이 막 황폐화 되고 하면서 뭐 완전 엉망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 분명하게 이제 시작이 된 게 뭐냐면 전매제도라는 게 이때 시작이 돼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갖다 파는 게 아니라 국가가 특정 품목을 관리하면서 국가가 가격을 조절해서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그걸 고스란히 갖고 오게 됩니다. 조선 총독부 산하 조선 전매국에서 농민들을 동원해서 삼을 생산하고 생산된 삼을 미쓰이 물산에서 사가가지고 전 세계 특히 중국에 수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나오면 기본 생산 단가 일부는 농민들한테 주고 나머지는 이제 조선 총독부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약간 짜증나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중일전쟁 터지니까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게 되고 중국 일부 지역을 관리하게 되니까 좀 위기도 생깁니다. 왜냐면 일본에 대한 반감이 중국에서 높아지니까. 결국은 이제 일본군이 들어가서 중국을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간 동안에 다시 또 이제 홍삼 또 엄청 많이 팔리게 됩니다. 정작 대한제국은 홍삼 전매 제도를 통해서 이득을 못 받고 일본이 홍삼 전매 제도를 통해서 수출을 많이 하면서 전쟁 자금으로까지 또 쓰게 됐다.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유.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우유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우유 옛날 글쎄요. 막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는 거야 이거를. 이런 질문을 안 해본 거죠. 근데 이 책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끔 만든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고기를 좋아했지 우유를 먹는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양반들에 한해서 우유를 이 책에는 수프로 만들었단 말이 나오는데 수프란 말보다는 아마도 그 죽을 만들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죽의 문화가 되게 발달돼 있고 죽이라는 건 그 당시 약이었거든요. 근데 우유는 누가 먹었냐? 일본 사람들이 먹었던 거예요. 1887년에 나가사키에 잡종젖소 한 2-3마리를 인천에 데리고 와요. 한번 해보려고. 근데 이제 전염병 돌면서 바로바로 죽어요. 가노코기 요노스케 씨, 이분이 1900년 1월에 우리나라에 오신 분인데 조선소 한 마리를 매입을 해서 집에다가 놓고 얘를 착유를 시작해요. 이게 이제 기록상 확인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유를 취득했던 사례고 1900년 12월 19일 날 미운의 시카타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 우유는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철도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철도역에서 이게 딱 내리면 그 근처에 이렇게 탁탁 보급되고 끝나는 정도. 그래서 대부분 도내에서 생산이 돼서 도내에서 소비하는 수준이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때 조금씩 이제 그 우유를 먹는 문화가 정책이 된 거죠. 근데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국가적인 정책 속에서 이제 결국은 초등학교 때 우유를 먹이는 문화가 이제 일반화가 되게 되면서 오늘 우리에겐 우유가 좀 중요한 문화가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일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과일 대표적인 건 사과죠. 그쵸? 저도 과일하면 머릿속에 사과가 떠오르거든요. 흥미로운 게 뭐냐? 그냥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둘러싼 사회 현상을 좀 이해하는 가장 좀 기초적인 틀로서 좋은 좀 자료로서의 좀 역할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시야를 넓혀주는 데 있어서 이 음식 경제사 같은 책들은 부담 없이 우리의 지식을 넓힐 수 있고 출판사라는 게 또 이게 돌베개 출판사라는 게 또 얼마나 양서를 내는 곳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왕후이의 저작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는데 얼마 전에 근대 중국 사상의 흥기라고 해서 3권 4권 그래서 하권이 이제 또 2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상권에선 좀 북송 때부터 이제 어떤 좀 전근대 중국 사상사를 다뤘다면 근현대 중국 사상사를 다룬 책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좋은 책 만드는 돌베개, 좋은 책을 소개하는 현재사는 신명환 책의 왕국.
안녕하세요, 심영환입니다. 뉴라이트. 아우 뭐 단어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는. 아 이제는 좀 끝났나? 이제는 좀 해결됐나? 이럴 때마다 이게 아니야. 뭐 좀비처럼 살아나서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저의 첫 데뷔작이 이제 역사전쟁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뉴라이트에 대한 종합적인 비판서를 쓰면서 이제 데뷔를 했죠. 첫 저작인지라 부끄러워서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하도 출판계 요구 속에서 개정판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준비할 거고 하도 사람들이 궁금해해서 뭘 좀 갖고 소개시켜드릴까 하다가 책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김기엽 선생이 쓴 뉴라이트 비판이라는 책이 이제 원래 나왔다가 사실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구판입니다. 요랬던 책이 요랬던 책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분량이 얇아요. 그게 두껍진 않고 굉장히 좀 소프트하게 읽을 수 있는 이명박 정권기 때부터 보여줬었던 보수의 방향성, 그리고 또 반대편에서 이형훈으로 대표되는 뉴라이트 이론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비판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이제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쭉 보면서 뉴라이트 현상이 어떤 정체성과 방향을 갖고 왔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뉴라이트가 뭔가에 대해서 김기엽 선생이 정리한 이야기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라이트는 가진 자의 자유만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모범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책의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면 이형훈은 일제협력자 집단의 역할을 중시한다. 실무와 정보에 밝으면서 양반 관료에게 차별을 받던 중인 출신을 중심으로 개항기와 식민지 시기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신흥 지주층을 내세운다. 그들의 사회적 성공을 가져다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협력적이었던 그들이 한국의 근대화를 주도한 계층이었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고 있으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어찌됐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자유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여기서 김기엽 선생이 묻는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뉴라이트가 지향하는 자유는 뭐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이 얼마 전에 출간이 됐죠. 핵심이 이거죠. 조선이라는 저열한 나라가 망해도 싼 나라, 임진왜란 망해도 되고 병자호란 때 망해도 되고 아주 그냥 망해도 싼 나라인데 이 망해도 싼 나라를 일본이 망가뜨린 거죠. 그런 다음에 일본이 어떤 식민지긴 하지만 근대화를 도모할 때 그 근대화를 도모했었던, 갑자기 친일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일본과 협력했었던 사람들이 근대화의 노하우를 배웠던 거죠. 그들의 무시와 굴욕과 어떤 저렇게 한심한 눈빛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잘 이해시키려고 이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요 인식이 사실은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최근에 핵심 포인트이기도 하고 그 저변이기도 하고, 김기엽 선생이 뉴라이트 비판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뉴라이트의 이론적 대부인 반일 종족주의를 편찬을 이끌었었던 이형훈이라는 사람의 이제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건 친일파를 협력자라고 이야기하고 협력자가 근대화를 주도했고 독립운동이라는 건 허상으로 만들려고 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정확하게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서슴없이 하는 이유는 뭐냐? 아마도 뉴라이트라는 포장지를 벗겨보면 원래 올드라이트였다라는 거죠. 사실 김기엽 선생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드라이트는 뭐냐? 권력에 순응했던 집단들. 어떤 권력에? 전두환 권력에, 박정희 권력에, 그리고 이승만 권력에. 단순하게 순응하는 게 아니죠. 그 권력에 순응하면서 그 대가로 각종 기득권을 취한 거죠. 근데 김기엽 선생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혹은 학문적 논쟁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독립운동을 폄하하고 계속 끊임없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끌어올리는 이유는 이 집단 자체가 기회주의적 집단이고, 그리고 이 집단 자체의 정체성 자체가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가치 이상 그딴 거 필요 없고 바람이 부는 방향을 잘 따라다니면서 적절하게 대드는 놈들이 닫아버리고 기득권을 누렸던 기득권 세력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박지향의 글을 인용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민족지상주의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횡행하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논리와 관련된 여러 양태에서 잘 드러난다. 민족지상주의는 민족이 다른 모든 가치들을 압도하고 지고의 가치로 부상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 같다. 박지향은 민족주의와 민족지상주의라는 두 말을 나란히 쓰고 있다. 민족주의가 곧 민족지상주의라는 뜻일까?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건 또 뭔 말이야? 영국사 전공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제국주의 연구로 유명해요. 그래서 어찌됐건 서양사 쪽에선 뛰어난 학자로서의 연구 성과가 있는 사람이면 분명해요. 부정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제 박지한 교수도 좀 비판의 도마에 올랐죠. 왜냐면 동북아 역사재단의 재단장이 됐거든요. 근데 동북아 역사재단장에 갑자기 서양사 전공 교수가 장이 된 거예요. 이상하죠, 그렇죠? 이 박지양의 연구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뭐냐면 민족주의 비판인 거예요. 반일 종족주의. 자, 근데 여기서 김기엽 선생이 이제 묻습니다. 아니 근데 민족주의가 문제라는 걸 학계에서 부정한 적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민족주의 말고 뭘로 할 거야? 이 지금 두 가지 반론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영훈과 박지양을 중심으로 해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의 면면이 흐르는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의 기존의 역사 교육이나 한국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너무나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장이 박지양 혼자 했냐? 아니에요.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에릭 홉스봄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이제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1990년대 초중반에 한국 사회를 강타해요. 이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 기원 뭐 이런 책을 쓰면서 나치즘을 엄청 비판했기 때문에 민족주의 비판의 거의 선구자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민족주의라는 틀거리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민족을 뛰어넘어서 넓게 보자 라는 건 뉴라이트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냥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나타났던 한국 지성계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마치 뉴라이트는 기존의 역사학계나 기존의 진보적인 지식 지형도가 민족주의의 경도가 돼서 그 민족주의에 폭 빠져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건 히틀러에 대한 반성이거든요. 왜냐면 히틀러가 아리안조 우월주의, 게르만족 우월주의를 외치면서 유태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국가주의, 전체주의, 민족주의가 구분이 되지만 서양에선 내셔널리즘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을 강조한다는 건 곧 국가와 전체와 집단을 강조하는 논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서양인들한테는. 근데 반대로 얘기합시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미래를 설계할 때 현재 민족주의 말고 어떤 걸 갖고 구심점을 잡을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갑자기 너네 역사학계는 민족주의에 빠져있고 민족 지상주의에 말려 들어가 있고 너네는 반일 종족주의야. 이거는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니들은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김기엽의 역사 에세이 뉴라이트 비판을 보면 아주 담백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뉴라이트의 정치성 문제예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병직 씨가 썼던 말입니다. 김대중 씨는 자기의 주관적 통일 이론만 가지고 남북 순회회담을 추진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북한 정세를 제대로 읽을 수 없을 만큼 우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민족이 어떻게 되었든 자기의 개인적인 정치적 야심을 철저히 추구할 만큼 사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거 읽어드릴게요. 민중운동사가 북한의 역사관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은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민중운동사가 제시하는 대로 국정 방향을 설정하면 국가의 장래는 지금의 북한 꼴이 되기 마련이다. 뉴라이트는 학술 집단이 아니라 민간 집단이 아니라 정치 집단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역사 교과서가 문제면 역사 교과서를 고치면 돼요. 열심히 논문을 쓰고 새로운 담론을 만들고 교과서에다 흘러 들어가게 만들면 되죠. 근데 문제 뭐냐? 뉴라이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뉴라이트가 언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이명박 정권과 부안해동을 했죠. 그래서 이명박 정권의 후원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금성 교과서에 근현대사 교과서가 빨갱이 교과서다라고 몰아붙였고,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아예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민주국가가 나아가야 될 길은 국정교과서에서 거민정교과서로, 거민정교과서에서 자유발행제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뉴라이트가 강조하는 게 자유잖아요. 그럼 진정한 도달점 뭐가 돼야 되겠어요? 자유발행제죠. 이 사람들은 거꾸로 가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거꾸로 가는 데다가 여기서 다 정치적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잖아요. 핵심이 뭐냐면 뉴라이트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치인들하고 빌붙는다는 거예요. 빌붙어서 낙하산 기관장 되고, 빌붙어서 거기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무엇보다 자기들이 정통이고 나머지 다 틀렸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가는 거죠.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안병직 씨의 글을 보면 민중운동사가 북한 역사관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민중운동사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어찌됐건 1980년대 때 민주화가 되면서 민주화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고 특히 386 세대들이 거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정치 집단으로 봤었을 때는 진보나 민주진영 쪽 사람들에서 세계관이 많이 갖고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의 세계관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말 그대로 민중의 저항을 굉장히 좀 중요한 가치로 봐요. 그러니까 민중의 저항을 중요한 가치로 본다는 걸 아주 러프하게 설계하면 토항농민혁명, 3.1운동, 그리고 뭐 4.19혁명, 그리고 부마민주항쟁, 5.18, 6월항쟁, 저항성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그런 것 속에서 기존에 있는 기득권이나 사회 세력을 타파하려고 해요. 그럼 이거는 여러 장점도 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역사가 뭐 미화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없는 이야기가 과장되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사회 변혁적인 성격만 많이 가르친다고 또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사실이 뭐가 있냐면 그게 북한의 역사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사회적 진보를 통한 민주주의적인 변혁과 북한의 권위주의적이고 공산주의 혁명 전략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체주의 국가랑은 달라요. 정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남한에서 이야기하는 진보적 세대의 민중운동사라는 것은 그 자체로 수많은 한계를 갖고 있을지라도 북한의 생각과 똑같다고 이야기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김기업 선생의 뉴라이트 비판이라는 책에서 어렵지 않게 잘 나옵니다. 김기업 선생이 보기에 뉴라이트는 올드라이트이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다.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목 잘리는 올드라이트. 왜냐면 옛날에는 독재자가 있었거든요. 그 밑에서 불소러기를 받아먹고 살던 사람들이거든. 독재자가 없어. 세울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목이라도 추상적으로 세운 다음에 독재 노릇을 할까? 비슷하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책을 들고 온 이유는 뉴라이트 현상은 지속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좀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 한국의 정치 사회 사상이라는 것이 극우적이고,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기보단 극단적 패러다임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상대와 현존하는 것들을 무시하면서 자기들이 외치고 싶은 말만 외치고 정치에 부안해동하면서 결국 기득권을 취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이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서 더 근본 없는 맹목성을 가진 집단이 될 수 있는 좀 위험이 있다는 거죠. 김기업의 뉴라이트 비판을 좀 읽으면서 최근에 일어난 이슈의 배경이 되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살펴보고, 그 살펴보는 바탕 위에서 어떤 형태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뉴라이트는 외면할 수가 없어요. 잘 몰라도 읽으면서 아, 지금 이런 경향이 있구나. 그리고 이 경향은 대안적이지 않구나. 그럼 무엇이 날까? 그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6월입니다) 우리가 6월 하면 이제 호국 보훈의 달, 6.25 전쟁. 사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6.25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상처에서 우리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이 상처와 아픔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쉽게 한쪽으로 정리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6월이기 때문에 한국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럼 무슨 얘기를 해볼까? 뭐 전쟁의 전반적인 여파라든지 전쟁 속에서 일어났었던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한 발 더 한 발 더 그런 좀 특이한 주제, 이런 거죠. 6.25 전쟁 이야기하면 정말 이념 전쟁이잖아요.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 진영의 대충돌이었었고, 또 내전이기도 하고 하지만 국제전이기도 하고 복합적인 성격이 너무 많이 느껴지죠. 그 중에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가장 가슴 아픈 단어는 저는 톱질전쟁이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톱질이라는 게 들어갔다가 다시 빠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한국전쟁의 전선이 짧은 기간 동안 쭉 내려갔다가 쭉 올라오면서 한국에 살았었던 전 국민들이 다 충성을 확인해야만 되고 시작돼. 공산군이 들어오면 김일성 만세를 강요당했고, 빨치산이 내려오면 좌익이 협력할 수밖에 없고, 국군 앞에서는 자유대한 만세를 외쳐야 되고, 이런 어떤 아픔과 비극, 대부분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기엔 너무나 심각한 또 사회적 화두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투에서 희생됐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 사회가 많이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 보자. 더 나아갈 수 있는 주제는 뭘까? 요즘에 우리가 갈등을 하잖아요. 갈등의 정도가 좀 걱정돼요. 세대 혐오, 요즘 20대들, 반들 이 꼰대들, 또 요즘 이제 저희 때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이 성별 갈등. 역사가 단순하거든요. 한번 미끄러지면
주워 담기 힘든 상황이 와요. 근데 그러면 한국전쟁 때는 어땠을까? 그러니까 오늘 말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전체주의 세력, 파시스트 세력들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급속도로 갈린단 말이에요. 뭐 국제적으로 봤을 때 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헤쳐모여 하니까 우리한테 해방의 기쁨은 잠시고 바로 전 세계가 이념적으로 재편성이 되니까 우리도 그 희생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되게 불쌍해요. 구한말에 막 전하 이러고 살다가 갑자기 일본 놈들 밑에 들어가서 뭐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으면서 35년을 보내고 해방돼서 아우 이건 좋다 하는데 바로 또 이념을 강요받으면서 한국전쟁이 끝난 한 53년까지 한 8년간이 갈등사로 보면 이게 와 업그레이드가 제일 닌 좌이겨서 안 돼 우이겨서 안 돼 하다가 패를 가르고 그러지 마 중간 했던 사람들 47년에 영영 암살 당하고 49년에 김구 암살 당하고 조소왕 뭐 김규식 같은 민족 지도자들 다 납북되고 냉전 좌우 갈등 전쟁 전쟁으로 인한 폭력과 피해와 학살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 바로 이런 광기의 상황 속에서 혹은 잠재되어 있던 징후가 어떻게 퍼져나가서 2차, 3차의 가해를 일으켰을까? 이거를 오늘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죠. 마을로 간 한국전쟁.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말장난이긴 하지만 우린 양반마을. 저기는 평민마을.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는 정도가 아니죠. 결혼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양반 가문은 양반 가문하고 혼인을 하지 평민 가문하고 혼인 잘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되게 쉽게 얘기하지만 조선은 유교의 나라잖아요. 불교 교세가 완전히 사실은 많이 꺾였죠. 그냥 삼국에서 고려로 내려오던 불교를 그냥 후려치고 유교로 왔으니까 이 불교 많이 쇠락하고 유교가 위주가 됐어.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구한말에 천주교, 개신교, 동학이 천도교가 되죠. 이런 게 들어오는데 그게 마을에 갈등이 없었겠어요? 제일 처음에 천주교 들어왔었을 때 그거 못 믿게 하려고 사람 기둥에 묶어놓고 그리고 얼굴에다가 화선지 3장씩 바르고 물을 칠했어요. 그럼 숨 못 쉬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사로운 형벌이라고 하죠. 그 정도로 이제 어마하게 이제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고 개신교 믿었던 사람들 초창기 때 뭡니까? 딱 믿으면 가서 제사상 없고 자기들끼리 따로 학교 만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도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소하지만 그 지역마다 웅크러진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한국 전쟁기 때 폭발했다라는 거를 사실 역사학계가 놓쳤었죠. 폭력은 징후를 낳고 그냥 일반적인 사사로운 감정이 또한 더 큰 폭력이 된다. 거기에 착안한 게 이 마을로 간 한국전쟁인 거죠. 이 마을로 간 한국전쟁이 워낙 지금도 굉장히 뛰어난 연구소고 구술사 연구에 또 선례가 되고 이렇게 평가를 많이 받아서 여전히 뭐 연구자들한테 많이 회자가 되는 책이에요. 80년대까지 하더라도 생존자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인 거죠. 지금 보면 평화로운 마을인 거예요. 근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마을에서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양반 마을과 평민 마을의 충돌, 천주교 세력과 또 이제 비천주교 세력의 충돌, 6개 마을인가를 돌아다니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일단은 여기는 사람 이름은 가명이고 마을 이름도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지역만 나오는데 시선을 깬 거죠. 몇 가지 얘기만 간단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진도의 동정마을 엑스리는 사실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죽었냐? 책 일부를 읽어드리면 처형 대상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부모, 형제, 처자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심지어 국민학교 학생, 서너 살의 유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인민군과 지방 좌익은 왜 이 같은 학살을 자행했을까? 여기에는 인민군 지휘부의 우익 인사에 대한 대량 학살 지시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민군은 직접 학살에 참여하진 않고 대부분 이를 현지의 좌익 세력들에게 맡겼다. 이는 결과적으로 엑스리에 남은 부역자 가족에 대한 대량 보복으로 이어졌다. 근데 여기서 좀 인상적인 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민간인 학살은 이승만 정권에 의한 학살 위주로 기억을 하는데 역사는 결코 단선적이지 않아요. 해방 5년과 한국전쟁기 때 좌우 갈등은 사실은 인과관계를 추적하는 건 좀 무용할 정도로 상호폭력이 굉장히 점중화되는데 지금 이 지역에선 사실은 인민군의 큰 잘못, 처형 대상자를 그러니까 부일 협력자나 아니면 우익이 아주 그냥 이 저항자들까지만 갔으면 이게 범위가 설정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가족 그리고 이승만 정권기 때
좀 적극적으로 관에 협력하면서 했었던 학교 선생이나 공무원들까지 다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인문위도 직접 하진 않아. 그 지역에 인민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그 인민위원회 위원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 시키는 그 순간 인민군과 국군의 싸움이 아니라 마을 내의 좌익과 우익의 싸움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또 국군이 들어오니까 우리 가족이 당했잖아. 역으로 공격하게 돼요.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가 여기서 하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은 영암의 모스크바, 전주 최씨, 거창신 씨 등 2개 문중의 동성마을이 있고, 구림은 한양박 씨, 낭주 최씨, 해주 최씨, 창녕조 씨 등 4대 문중의 동성마을이 있고, 장암은 남평문 씨, 모산은 문화류 씨의 동성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 12개의 마을인데 이게 다 양반 마을인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게 뭐냐면, 구림 지역에서는 좌익 측에서 우익 기독교 세력에 대한 학살이 이어졌고, 이는 경찰이 진주한 다음에 경찰 측에 의한 주민학살로 또 이어지게 되는, 여기 또 집단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양반 마을인데 여기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측과 안 받아들인 측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무조건 우익이거든요. 반공. 그러니까 그쪽 마을을 친 거죠. 엄청 죽었어. 근데 다시 거꾸로 오면서 경찰이 들어오는데, 이 경찰들은 또 평소에도 기독교인들하고 친한 사람들이야. 니네가 우리를 다 공격해.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갈등이 다 일어나요. 영암 지역이 사실은 생각보다 양반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했는데, 여기 김판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김판권은, 이 사람 되게 재밌는 게, 이 사람은 1910년에 이미 도쿄에 유학을 했고, 우린 좀 낯선데 일본의 사회주의자 오스키 사카에 모르고 사카이 도시이코 등과 교류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일본의 좌익과 영향을 소통을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고, 21년 치안법과 경찰법 위반으로 체포가 된 다음에 출소를 하고 나선 흑도회에 참여를 했어요. 흑도회 하면 좀 낯설잖아요. 흑도회는 거물 흑자잖아요. 아나키스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열 같은 사람들. 그래서 아나키즘 단체에 참여했고, 이 사람이 국내로 들어와서 군산 청년 동맹 등을 비롯해서 일본에서 배운 급진적 사상을 갖고 와서 농민운동, 노동운동으로 지역운동을 엄청 활성화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행진을 하는 것까지 좋아. 당시 이 지역에서 이제 소장 문제가 좀 심각했거든요. 소장 문제를 좀 항의하러 가자, 행진하러 가자 하면서 이들이 길을 흔들고 큰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노동가를 부르면서 우남리 방면으로 행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지역 사람들 입장에선, 이 지역의 지주, 양반 이런 사람들은 김판권 저거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저거 하여튼 이거 판권이 이 자식이 한 거지. 또 반대편에서 일개 소장놈들이 이 갈등이 붙은 거야. 열받으니까 최판열이라는 사람이 논해에서 일하고 있던 박찬수를 만나서 싸대기를 쫙 때린 거야. 둘이 막 싸우고 이러면서 이 사건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지역에서의 지역 폭력까지 번져진 거야. 그러니까 당일날은 워낙 이 농민들이 많이 모이고 나니까 주로 이제 당한 거지.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열받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래서 일본 경찰들이 당시 이 영암 농민 시위를 했던 사람들의 100여 명을 또 다 체포해다가 일부는 구속도 하고 상당수를 또 고문하고 굉장히 문제가 커지게 되는 거죠. 요게 결국은 해방 이후에 다시 또 좌우익의 갈등에 휘말리면서 31년 사건인데, 이 묵었던 사건을 봤던 것도 이 지역에서 엄청난 좌우 갈등이에요. 그러다가 해방되고 나서 이제 갈등이 잠복하고 있잖아요. 갈등이 잠복하다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영보 쪽에서 송석정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 송석정 사건이 뭐냐면, 보면 이제 한풍이 시인 이덕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완전 친일파예요. 면서기 하면서 막 일본 시키는 거 다 하고 공출 막 다 하고, 또 이제 형이 또 이제 그 일본 면서기로 막 위세를 부리니까 그 동생 이계화라는 애는 또 형의 위세를 믿고 온갖 행패를 다 부린 거야.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얘를 엄청 싫어해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된 상태에서 이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으니까 막 도망하고 도주하고 막 이러면서 간신히 살다가 이제 인민군이 내려온 다음에 마을 사람들 중에 좌익이 됐던 청년들이 결국은 조직대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 또 잡아서 다 죽여요. 그러니까 여기 또 뭐가 섞여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친일 문제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영암에서는 양반 마을 안에서의 이념적인 문제와 또 양반 마을 내에서 친일을 했던 사람들의 문제가 또 엉키면서 학살들이 일어나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영보리 내에서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좌익들이 이제 그 국군이 밀고 올라오니까 산으로 대피를 해서 빨치산 투쟁을 하잖아요. 그럼 밤에 어떻게 해요? 쌀을 또 다시 뜯어가기도 하고 혹은 민중들한테 요구해서 갖게 되는데, 이거 아주 우연한 사건인데 쌀가마에 구멍이 뚫린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 준다고 낮에 가는데 쌀가마에 구멍이 뚫리니까 어떻게 돼요? 샌 거야. 그 쌀의 길을 통해서 국군이 좌익 무장대 위치를 알아내서 또 처단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다시 또 자유무장대는 니들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하면서 또 여기 지역 사람들 공격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또 이 책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읽다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 시대를 살아남나. 근데 이렇게만 가면 얘기가 그냥 답답해지잖아요. 자, 이 책의 백미는 부여군의 한 마을이 나와요. 여기는 양반마을과 평민마을이 있었고, 실제로 지금 앞에서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충돌도 일어나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강동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강동구 씨가 좌익 활동을 하다가 재판을 받고 사형, 무기징역, 굉장히 높은 형이 돼요. 일단 평민마을 출신이거든요. 근데 양반마을 쪽에서 강동구를 알거든요. 사실 옛날 시골이면 지금도 그렇지만 다 알잖아요. 근데 동구가 그렇게 나쁜 애 아니다. 제가 좀 급진적이긴 해도 평소에 예의도 바르고 애가 나쁜 애가 아니다. 재판소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강동구 씨가 좌익으로 기소가 돼서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 때 양반마을의 증언자들 때문에 형이 3년형으로 줄어요. 나온 거야. 그래서 돌아보니까 내가 뭐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이게 죽일 문제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무슨 내가 양반이다, 내가 쌍놈이다, 내가 잘 산다, 못 산다, 이게 죽고 죽일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걸 강동구 씨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시대권 좌익 활동도 했고 그것 때문에 또 죄도 졌는데 피해본 사람들이 날 도와줬다. 고맙잖아요. 근데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되지 않냐. 가해자 됐던 피해자 됐던, 사실 그거 누가 가해고 누가 피해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돼버린 상태에서 1964년에 강호동지회라는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마을에 뜻있는 사람과 평민마을에 뜻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구원을 잇자, 함께 좀 잘 지내보자 라고 하면서 모임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끼리 계속 교류도 하고 저쪽 마을 가서 같이 놀기도 하고 이쪽 마을 와서 축제도 하고 서로 교류도 안 했었거든요. 조금씩 풀려요. 그래서 결정적인 게 금강에 뚝이 넘치는 걸 같이 공사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같이 막아내면서 성취를 같이, 소위 말하는 이익의 공유죠. 이러면서 사실은 70년대 때 자기들끼리 협력해서 농가 수익도 많이 올리고 하면서 어떤 지역보다도 그 이웃 마을들이 공생하는 마을이 된 거예요. 그게 이 책의 후반부에 나와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꼭 소개하게 됐던 원인이 뭐냐면 절망, 비극, 증오, 폭력, 지옥 다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폭력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 소위 말하는 부여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면 폭력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고, 이 사람은 이상을 꿈꿨지만 그 이상이 또 폭력이 됐고, 가치를 꿈꿨지만 그 가치가 사람을 죽이는 수단이 됐고, 그러니까 되는 게 없는 거죠. 그 되는 게 없는데 모든 걸 다 잃었었을 때 남은 건 생존만 한 거죠. 그래서 생존자로서 나는 고통을 받았어, 나는 고통을 받았어, 여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고통을 받았지만 내 고통과 위기 속에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고, 나는 그를 용서하겠고 그와 함께 하겠고,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을이 새롭게 되길 원해. 강동구 씨 혼자 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양쪽 마을에 뜻있는 사람들이 맞아, 그럼 안 돼,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부여 마을에서 강동구 씨와 강호동지가 굉장히 행동을 잘했던 것도 있는데, 양반 마을 쪽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요. 조씨 양반들이 만든 건데 이 사람들이 진정성 있게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반, 이젠 내가 예수 믿었잖아 그러면서 지역에 굉장히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어떤 위세를 부리지도 않고 하면서 그 양반 마을이 보여줬었던 그 지역의 위세를 사실 교회가 들어서면서 많이 깎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양반 마을, 평민 마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런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엔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 우리 다 같은 지역민 아니야? 이런 역할을 또 하나 해요. 그래서 부여의 이 마을이 살아날 수 있었던 힘에는 한편에서 강동구 씨를 중심으로 해서 피해자이자 가해자의 어떤 정말 새로운 사고와 노력이 힘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 지역에서 꼭 피어났었던 교회 하나가 특권의식을 없애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챕터를 보면 다른 지역의 어떤 성당은, 제가 뭐 교회 성당 비난하는 게 아닌데 이게 신뢰가 이렇게 나온 건데, 그 성당은 오히려 그 지역의 지주들의 앞마당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우익 세력의 집결지가 돼서 그 지역의 교회와 성당은 민간인 학살이나 좌우 갈등의 촉매제가 되기도 해요. 그 뜻하는 바가 좀 많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책은 역사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 책을 쭉 써놓습니다. 근데 이 책을 쭉 읽다 보면 한국전쟁과 관련된 가장 독특한 점, 새로운 대안을 설계할 줄 아는 집단이나 문중이나 가족들은, 화해를 노력하는 사람들한텐 잔혹한 어둠 속에서도 희망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해준 책이 이 책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좀 6.25는 뜻깊게 좀 느껴봐야 되지 않을까. 안보의식 당연히 중요하고, 6.25 전쟁 때 맞서 싸우면서 자유대안을 지켰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 중요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노력들 중에 안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의 남북관계 문제를 극복하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만 하듯이 그러려면 어떤 비결이 필요하냐. 결국은 용서할 수 있는 힘, 화해할 수 있는 힘, 그런 어떤 인사이트들을 이 책을 통해서 또 발견할 수 있다. 돌베개 출판사와 박찬 선생님이 함께 만들어낸 마을로간 항구전쟁이었습니다. 사서 읽으셔야 돼요.